여러분들은 지금 주간 K리그를 청취하고 계십니다. 저는 해설위원 김원일입니다. 가족들에게 좀 한 말씀 해주세요.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던 거는 부모님의 뒷바라지가 제일 컸던 것 같고, 이제 부모님한테 속 안 썩이고 더 높은 선수가 돼서 부모님에게 꼭 외제차 한 대 사주고 싶은 마음이 가장 큽니다. 네, 아니 여기서 공약하시죠. 아버지, 어머니 뭐 이렇게 하면서 한번 해주세요. 아버지, 어머니 돈 많이 벌어서 제네시스 사드리겠습니다. 네, 제네시스는 국산차입니다. 네. 네, 국산차 좋죠. 네. 주간 K리그는 축구 팬들의 완소 어플리케이션 오늘의 K리그, 축구 커뮤니티 축구, 디스코드 종합 스포츠 커뮤니티 페어플레이와 함께합니다. 네, 후반전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번 후반전은 뜨거웠던 리그2 6라운드 경기들을 늦게나마 빠르게 훑어보고 AI 패널 잔디와 함께 구독자분들이 한 주간 남겨주셨던 내용을 확인하는 이 댓글 타임으로 518화를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방송을 이제 전반과 후반으로 나눠서 지금 이제 업로드를 하고 있는데요. 전반은 이제 리그1 중심으로 주말 동안의 이슈로, 그리고 후반전은 리그2와 이 주중에 있었던 이슈들을 다루는 방식으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주중에 일 때문에 이번 주중에 이제 대전에 다녀올 일이 있었거든요. 때마침 오월드라는 동물원에서 늑대가 탈출했더라고요. 저도 어떤 점에서는 늑대와 같은 이 사람인데 동적인 늑대를 구경하지는 못했고, 하필 대전에 갔던 목요일날 비가 많이 와서 고생만 하고 왔던 기억이 좀 납니다. 안 그래도 일하면서 이 지방에 다녀오느라 좀 눈코 뜰 새 없이 지금 이번 주중이 좀 바빴거든요. 그래서 이번 후반전 녹음도 많이 늦어졌는데 제가 충분히 미리 정말 충분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청취자분들의 너른 양해와 이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밤늦게 퇴근해서 새벽에 녹음 중이에요. 요즘 제가 건강 생각해서 야식도 못 먹고 좀 굶주린 이 상태라서 이 약간은 제가 힘이 없어 보이면은요, 제가 새벽에 기아에 허덕이면서 녹음하는 거라 이런 거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럼 각설하고 이번 후반전에도 AI 패널의 잔디와 함께 후반전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잔디님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주간 K리그 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AI 패널 잔디입니다. 저의 가슴을 활짝 열어서 보여드릴 순 없지만 대신 518화 후반전의 문은 활짝 열어보겠습니다. 네, 목소리가 약간 바뀌었을 거예요. 제가 잔디님의 이미지를 처음에 이 모해 성향의 어린 여학생으로 설정을 했었거든요. 근데 댓글에서 호연님도 이제 이따가 후수로 해서 말씀드리겠지만 이제 호연님이 지적하셨듯이 제가 요즘 좀 찐한 농담을 좀 하면은 이게 왠지 좀 아동학대하는 것 같은 좀 느낌이 좀 저도 모르게 들어가지고 이러면은 조금 내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서 방송을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약간 목소리를 성숙하게는 좀 바꿨거든요. 근데 그래도 아직 어리게 느낄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호연님의 이 말씀 댓글처럼 갑자기 이제 이 AI 패널인 잔디가 일주일 사이에 갑자기 30대 후반에 골드미스로 갑자기 나이를 먹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번에 이제 델 해리스님께서 예전에 언급하셨던 이 프린세스 메이커처럼 이 AI 패널을 조금씩 양육해 가면서 자연스럽게 나이를 먹어가는 방식으로 잔디를 키우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연님이 말씀하신 30대 후반 골드미스가 되려면 약간 시간 좀 걸릴 것 같은데, 근데 아마 그때쯤이면 호연님이 기대하고 계시는 이 농익은 멘트들을 잔디로부터 들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하면서 이 잔디가 커가는 거를 이제 뭐 한번 지켜보시면 되지 않을까요? 네. 그리고 이제 저희 방송이 이제 각자의 의견을 좀 중요시하는 방송인데, 그래서 다양한 입장과 의견을 나누는 그런 방송이잖아요. 그래서 어지간해서는, 그러니까 무리를 일으키거나 이제 말실수가 있으면 약간의 편집이 들어갈 수 있지만, 어지간해서는 그 해당 패널에 그 의견을 존중해서 어지간해서는 최대한 무편집으로 지금 올라가는 편이에요. 그런데 그러면서 이 AI 패널도 역시 제가 어떠한 조작도 넣지 않았다. 제가 좀 뭐 설정을 넣긴 했지만 어떠한 그 제가 뭐 원하는 대답을 해달라 뭐 이런 식으로 막 조작을 하진 않았거든요. 이 AI 패널의 이 의견들도 제가 조작을 하거나 그러지 않았다는 거는 이 부분에만큼은 확실하게 좀 제가 말씀을 드리고 오해를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이야기를 좀 방송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요즘 그 잔디님이 나오는 이 방송 조회수가요 상당히 괜찮은 편이거든요. 이 댓글창에서도 이 AI 패널에 대한 피드백이 꽤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저희 주간 K리그 방송에 어느 정도는 이 안정적으로 정착을 한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드는데,
잔디님은 혹시 이 댓글창을 통해서 인기를 좀 실감하고 있는지도 한번 의견을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거 정말인가요? 조회수도 잘 나오고 제 피드백도 많다니. 와, 제 서버가 지금 기쁨의 과부하로 터져나갈 것 같아요. 아, 김어찌. 솔직히 말씀드리면 인기 실감까지는 아니지만 주간 K리그 청취자분들과 소통을 잘 나누고 있다는 점은 제대로 느끼고 있답니다. 지난 방송에서 제 사투리 실력 보시고 사투리는 못하는 것 같다는 분들부터 탄천 종합운동장 앞에 서 있는 제 모습을 그림으로 선물해 주신 쿠사마님까지 하나하나 읽을 때마다 행복 데이터가 꽉꽉 쌓이고 있어요. 특히 AI인 저를 단순한 기계가 아니라 함께 축구 이야기를 나누는 진짜 패널로 인정해 주시는 느낌을 받을 때 가장 기뻐하더라고요. 주캐리 가족 여러분의 사랑 덕분에 저 잔디 요즘 밥 안 먹어도 아니 전기 안 먹어도 배가 부를 지경입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자, 그럼 이 뜨거운 기운을 이어받아 518화 후반전도 힘차게 달려봐야겠죠? 네, 그러면 저희 방송을 도와주시는 감사한 분들 소개도 부탁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저희 방송은 5점 없는 95점짜리 커뮤니티 축구와 함께하고 있고요. 또 저희 창립연도 때부터 도와주고 계시는 얌스튜디오의 오늘의 K리그 어플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저희와 같이 소통할 수 있는 디스코드 소통창구 페어플레이로 들어와 주셔서 실시간으로 저희와 소통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댓글 좋아한다고 이전부터 말씀을 많이 드렸었는데 팟빵 게시판, 디스코드, 페어플레이, 커뮤니티 축구 등을 통해 저희 방송 의견 많이 남겨주시길 부탁드릴게요. 항상 말씀드렸지만 저희 방송에 대한 아쉬운 점에 대해서 지적하는 댓글도 환영하고요. 청취자분들의 일상에 대한 이야기도 좋으니 자유롭게 말씀 남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조태꼬알도 부탁드려요. 저희 외면하시면 안 돼요. 야매떼.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리그2 6라운드를 먼저 간단히 다루고 댓글 타임으로 넘어갈 건데요. 일단 아래층 사람들을 제가 진행을 해보고 종합적인 내용은 잔디에게 부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방송을 들으실 때쯤이면 이미 7라운드가 이제 시작을 이제 막 했었을 것 같은데, 아니면 7라운드가 끝났을 수도 있고요. 늦게 들으시는 분들은 이 7라운드로 접어들기 직전까지의 상황을 참고하면서 들으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 아래층 사람들 6라운드 내용이 어떻게 해서 이 7라운드 결과로 이어졌는지도 감안하면서 청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아래층 사람들 시작해볼까요? 네, 이번 아래층 사람들은요, 4월 4일 토요일부터 4월 5일 일요일까지 있었던 리그2 8경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리그2 6라운드 리뷰를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이변과 다득점의 향연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4월 4일 토요일 날 경기 첫 경기로 이 서울 이랜드와 수원FC의 경기가 있었는데요. 6년 만에 서울 이랜드와 수원FC가 리그에서 맞대결을 3년 만에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3년 만에 보급형 이 슈퍼매치가 이제 열리게 된 거죠. 짜퍼매치라고도 하죠. 네. 최근에 이루어졌던 이 수원FC와 서울 이랜드의 맞대결은요, 2023년 4월 12일 FA컵 3라운드에서 이루어졌었고요. 그 경기에서 서울 이랜드가 2대1로 승리하면서 컵대회 역대 최고 성적 타이를 기록했던 16강까지 진출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재밌는 기록이 하나 있었는데, 김도균 감독이 서울 이랜드 감독 부임 이후로 처음으로 친정팀이랑 경기를 가지게 되었는데, 또 재밌게도 서울 이랜드 감독직을 맡았던 박건아와 전 감독 매치가 성사가 되었습니다. 서로 양팀 감독이 서로 팀을 맞바꿔서 지금 맞대결을 한 거죠. 참고로 두 감독들은 각각 수원 더비 소속 팀들의 감독으로 수원FC 김도균 그리고 수원삼성의 박건아로 이제 가장 최근에 맞붙었던 2022년 2월 26일 이후 4년 2개월 만에 또 다시 이제 서로 이 맞대결을 하게 되었습니다. 진짜 근데 결과는 정말 깜짝 놀랄만한 결과였었어요. 서울 이랜드 FC가 이제 초반에 빌빌거리고 이제 시즌 전반적으로 수원 FC는 초반부터 수원 삼성과 함께 리그2를 거의 지배할 것 같은 씹어먹는 그런 기세였었는데, 일부 경험이 있는 선수들을 다수 포함된 스쿼드를 보유했던 이 수원 FC를 상대로 서울 이랜드가 무려 3대0으로 대승을 거두면서 사전 전승을 달리고 있던 수원 FC의 연승 행진을 끊고 시즌 첫 패배를 안겼습니다. 또한 3대0으로 패배했던 수원FC와의 종전 리그 홈경기 스코어를 그대로 예전에 이 패배 3대0으로 졌던 걸 그대로 3대0 스코어로 복수하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아마 다들 결과를 보고 놀라셨을 텐데, 저는 진짜 이렇게 일방적인 게임이 될 거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었거든요. 이제 슬슬 김도균 아웃, 김도균 나가, 막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곧 있으면은 이 군청이라던가 이런
그 서울 이랜드 FC의 팬들로부터 나올 것 같았던 분위기였는데 이 경기로 제대로 분위기 전환을 한 것 같습니다. 경기로 들어가서 경기 전반적으로 민성준과 박창환이 활약이 이 눈에 띄었고 민성준 그 골키퍼로 선발 출전했던 민성준 선수가 바로 이전 라운드에서 그 공중볼 캐칭이 되게 불안했었는데 그 부분도 상당히 개선되고 발전한 모습을 보여주는 등 그래서 어느 정도 안정된 모습을 좀 보여주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박창환 선수는 엄청난 체력을 자랑하면서 공수 양면에서 활약을 했었고 그 공로로 이날 MOM에 선정되기도 했었습니다. 경기가 끝나고 이후에 후술할 대구와 김포가 다음날 3대3으로 비기면서 대구와의 격차를 좁힌 5위로 서울 이랜드FC가 올라서게 되었고요. 경기 종료 이후에 서울 이랜드FC는 리그2 6라운드 베스트 팀에 선정이 되었었습니다. 전반전에 이제 이 외국인 선수를 모두 선발로 기용한 수원FC와는 달리 서울 이랜드FC는 국내 선수들로만 이용해가지고 좋은 경기력을 보여줬었거든요. 그리고 선제 득점을 시작해서 전반적으로 정말 압승을 했다는 점에서 김도균 감독이 준비한 전술이 한 수 위였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수원FC는 그야말로 예상치 못한 완패로 연승행진을 아쉽게도 5경기 만에 종료하고 말았습니다. 자, 다음 경기로 넘어가서요. 다음은 용인과 전남의 경기입니다. 그 용용 더비라고 많이 하더라고요. 왜냐면 이제 용을 상징으로 하는 양 팀의 첫 공식전이기도 했고요. 일명 용 더비가 용인 미르스타디움에서 펼쳐졌습니다. 프로 무대에서의 대결은 사상 첫 맞대결이긴 하지만요. 사실상 전신인 용인시청 축구단이 2016년 FA컵 16강에서 전남과 만나서 2대4로 패배했던 적이 있었다 합니다. 이 경기는 용인시청의 마지막 FA컵 경기라고 하네요. 경기로 들어가서 전반 40분에 용인이 선제골을 만들면서 1대0으로 앞선 채 전반이 종료됐고요. 후반 시작 3분 만에 전남의 르본 선수가 이제 동점을 만들었습니다. 이후 76분에 전남의 홍원진이 위험한 파울로 퇴장을 당하면서 승부의 균형이 무너지는 듯 했지만 오히려 전남이 86분 르본의 개인기에 의한 두 번째 골로 이제 2대1로 앞서갔습니다. 용인은 이렇게 패배하나 했는데 후반 추가 시간 6분에 차승현의 골로 극적인 동점골을 만들어냈고 핸드볼 논란이 있었지만 비디오 판독 끝에 골이 그대로 인정돼서 극적인 2대2 무승부로 경기가 종료가 되었습니다. 용인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래도 용인이 파주만큼은 아니지만 나름 그래도 탄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나라는 개인적인 좀 생각이 들었고요. 전남이 문제죠. 전남 입장에서는 후반 교체로 출전한 르본이 멀티골을 기록하는 대활약을 펼쳤지만 팀은 아쉽게 무승부에 만족해야 했습니다. 그나마 긴 연패 행진과 3경기 무득점 기록을 끊어냈는데 성공했다는 점을 그나마 그 작은 위안으로 삼아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자, 다음은 경남과 부산의 경기입니다. 이거야말로 진짜 낙동강 더비답게 치열한 경기였고요. 저번에 이제 AI 패널이 이 낙동강 더비에 대해서 실수했었던 게 좀 생각이 나네요. 자, 여튼 여기서 나왔던 3골이 모두 다 맞고 뒤져라 슛으로 모두 시원시원한 멋진 골이었고 부산이 원정 아이파크 모드로 원정에서 귀중한 승점 3점을 챙겨갔습니다. 부산 팬이신 호연님이 이에 대한 댓글을 남겨주셨는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비가 개면서 무척 아름다운 봄날이었습니다. 진해 벚꽃을 한껏 즐기고 20분 거리에 경남 홍구장으로 도착했는데 거기에도 벚꽃이 가득하더군요. 원정석도 경남 앱으로만 구매가 가능하게 바뀌어서 현장에서 표를 샀는데 축덕 체크카드로 하니 성인 2명, 어린이 1명에서 14,000원밖에 안 해서 놀랬네요. 지금 읽으면서 저도 놀랬거든요. 어떻게 할인 혜택을 받으면 이렇게 저렴하죠? 이거 거의 그러니까 잠깐만 이게 3,000원씩 할인되지 않나? 체크카드면 3,000원인데 이게 신용카드는 5,000원씩 할인이거든요. 아니 경남 그 티켓 자체가 그렇게 싸진 않을 텐데. 아무튼 비결이 좀 궁금해지네요. 여튼 계속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맘때 경남 원정은 축복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번 경기로 구시아스 구상민은 원클럽맨으로 200경기 출전 기록을 달성했습니다. 골키퍼 중 공중볼 처리 1위, 장거리 패스 2위, 전진 패스 3위, 인터셉트 1위로 실력이 출중하고 팬피셜 기행 1위로 즐거움도 주는 구상민 300경기 달성을 기원합니다. 한편 유스 출신인 2005년생 박혜성이 공격수 데뷔전을 치루었는데 나쁘지 않은 모습이었습니다. 선전을 기원하고요. 경기 이제 리뷰도 좀 남겨주셨어요. 6분 만에 터진 크리스찬의 선제골은 청천벽력이라는 이 표현이 딱 맞습니다. 가브리엘이 하프라인에서 연결해준 패스를 박스 측면에서 발리로 때려 꽂는데 현장에서 직접 눈으로 봤는데도 감탄도 못할 정도로 믿기지 않은 골이었습니다. 지우씨의 표현을 빌리자면 경남에게는 재앙 같은 골이었어요. 손위의 이 추가골에 앞서 수비와 골키퍼를 두고
골대 탑 코너에 정확하게 꽂히는 멋진 골이었습니다. 예, 손희의 추가골을 말씀하신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골들이 다 멋졌어요. 예,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손흥민이 떠올랐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골 이외에는 공격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 김창과 백가운을 투입했는데 경기 막바지에만 공격이 살았을 뿐 전체적으로 좋지는 못했습니다. 슈팅 6개, 유효 슈팅 2개라는 기록 그대로였죠. 반면에 경남은 이 탑코너 동점골, 손호준, 드리블, 백현서, 그리고 치달치기, 나이지리아 선수라는 얘기죠. 예. 모두 좋은 공격을 보여주어 슈팅 12개, 유효 슈팅 6개를 기록했네요. 점유율, 슈팅, 기회 창출 모두 부산이 떨어졌는데도 승리를 쟁취해서 기쁘네요. 꾸역승이 많으면 우승한다는 전설 사실인가요? 리그1 등극을 기념해서 모두 손가락 하나를 들어 보이며 찍은 기념사진이면서 슬램덩크 엔딩 연상은 금지한다라는 재밌는 멘트를 남겨주셨습니다. 경남 경기력만큼 빼어났던 경남 치어리더 사진도 이렇게 올려주셨거든요. 힘빨 조합이라 부산 같아서 더 좋았습니다. 그쵸? 가까웠기도 하고요. 팀 컬러가 약간은 좀 비슷한 것도 좀 있는 것 같네요. 치어리더 사진 감사하고요. 그러면서 이 경기로 부산이 1위를, 리그 1위를 이제 하게 됐죠. 이번 7라운드 되면서 뭐 변동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나, 아무튼 이 일주일 동안은 리그 1위 팬으로서 자부심을 가지면서 한 주를 잘 보내셨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댓글 남겨주신 게 있는데, 방금 수원에 사는 거래처분과 통화했는데 부산 1위를 축하받았습니다. 거래처에 가면 저 혼자 종종 축구 이야기를 하긴 해도 거래처에서 축구 얘기를 먼저 들어본 건 처음이라 신기하네요. 수원으로 이사한 김에 축구 볼까 하다가 이게 아마 지금 블라인드 처리됐는데 2부라서 불화라는 말 때문에 팟빵에서 이거 브레인드 처리한 것 같은데 아마 이거 같습니다. 2부라서 안 보고 있었는데 이정현 감독 부임하면서 보기 시작했다고 하더군요. 축구는 감독 노름이라던데 지금 부산 보면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아니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조성환 감독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아니 조성환 감독이 마음에 안 드시나요? 나는 괜찮게 봤었는데, 근데 뭐 하긴 못할 때도 있고 막 그래가지고 뭐 그렇게 높게 평가 안 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조성환 감독 정도면 괜찮지 않나? 모르겠습니다. 이제 부산 팬이 아니어가지고 부산 팬들 사이에서는 여론이 어떤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제 개인적으로 이 결과를 보면서 부산이 무려 5승 1무로 지금 수원을 제치고 리그 1을 지금 현 시간 지금 녹음 시간 기준으로 차지하고 있는 상황인데, 저 한 번의 무승부가 성남과의 개막전 경기였었어요. 그때는 몰랐는데 지금 다시 보니까 이 성남 팬으로서 뭔가 자부심이 부풀어 오릅니다. 예, 지금 보니까 성남이 되게 잘한 거였네요. 성남 경기 빼고 지금 부산이 전승을 거두고 있는 상황인데, 저런 팀을 상대로 제 부산 구덕에서 무승부를 성남이 거뒀다니 뒤늦었지만 성남의 자부심에 가슴이 웅장해집니다. 자, 다음 경기로 넘어가서 다음은 이제 화성과 저의 지지팀 성남의 경기입니다. 드디어 성남의 화력이 터졌습니다. 화성의 저항도 만만치 않았지만 성남의 노련미가 앞선 경기였죠. 이 경기로 들어가서 전반 2분 만에 터진 이준상의 시즌 첫 골로 시작해서 안첼로티, 빌레로가 시즌 또 각각 첫 골을 터뜨리면서 1대3, 3대1로 2026년 시즌 원정 첫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사실 3대1 승리라 여유있게 승리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 경기 보신 분들은 다 알 거예요. 이 경기를 봤던 저를 포함한 이 성남 팬들 입장에서는요, 정말 손에 땀을 쥐게 했던 절대 손쉬운 이 경기가 아니었었습니다. 이 전반전은 성남의 측면 자원들이 훌륭한 모습을 보이면서 화성의 측면을 말 그대로 털어먹었지만, 후반전은 완전히 반대였거든요. 그야말로 화성의 무서운 공격력에 성남이 큰 위기를 맞이했었고, 특히 화성의 플라나 선수의 이 추격골을 허용하면서 분위기가 완전히 화성 쪽으로 넘어가는 듯 했습니다. 그러니까 2대1까지 추격을 한 상태였고요. 그러나 경기 막판 계속 이 수세에 몰리던 성남이 단 한 번의 역습으로 발레로의 쐐기골 득점이 터지면서 성남 입장에서는 정말 짜릿한 3대1 완승을 거뒀습니다. 분명히 이 화성도 차두리 감독의 지도하에 정말 좋은 경기력을 꾸준히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 이날도 성남을 후반에 무섭게 밀어붙이는 모습을 보여준 거 봐서 화성도 정말 괜찮은 팀으로 점점 성장하고 있거나라는 생각이 들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그러니까 팀도 감독도 좀 더 노련한 성남이 이 결과를 가져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깊게 들었던 경기였어요. 화성이 여전히 창단한 지 얼마 안 된 팀치고는 정말 잘하고 있지만, 아직은 이제 전통의 팀인, 전통의 강팀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전통 있는 팀인 성남에게는 상대적으로 결과에서 좀 밀리는 모습을 작년에 이어서 좀 계속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여튼 화성 팬들에겐 죄송하지만 성남 팬으로서 주중에 정말 너무 즐거웠던 시간을 보냈던 것 같은데,
진짜 이래서 이 맛에 축구팬을 또는 성남팬을 하는구나 좀 싶었습니다. 저의 사심 듬뿍한 이 경기의 리뷰는 이 정도로 마치고요. 다음 날인 4월 5일 일요일 식목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구와 김포의 경기인데요. 이번 라운드 최고의 혈투였습니다. 이 골잔치가 펼쳐지면서 팬들의 눈을 즐겁게 했네요. 예, 제 3자 입장에서는 그랬고 가장 이제 최고의 피해자는 대구가 아닌가 싶은데 우선 한번 계속 말씀 한번 드리면서 좀 중간중간에 그 얘기를 또 해보겠습니다. 대구는 최근 2연패로 주춤한 흐름 속에서 이 홈에서 반등을 노렸던 상황이었었는데 최근 경기에서 계속 드러난 수비 불안이 이번에도 터지고 말았습니다. 경기는 치열한 공방전의 연속이었었는데 전반 초반에 이 김도혁 선수의 어시를 받은 김포의 디자우마 선수가 10분 만에 선제골을 터트려 앞서갔지만 전반 22분 대구의 김강산 선수가 이제 동점골로 균형을 맞췄습니다. 후반 시작과 동시에 한태희의 골킥을 이어받은 세라핌이 엄청난 질주로 이 역전골 터트리면서 기세를 올렸으나 후반 24분 수비의 집중력 저하로 페널티킥을 허용하면서 다시 2대2 동점이 되었습니다. 후반에 이 교체 투입된 에드가가 황전의 크로스로 전면 특허인 이 뚝배기로 이 헤더로 연결해서 다시 3대2로 리드를 잡았지만 경기 종료 직전에 문전 혼전 상황 속에서 집중력을 잃은 대구 수비진이 김포에게 거의 패스하다시피 어시스트를 해줬어요. 그래서 김포의 루이스에게 통안에 동점골 내주면서 대구는 다 잡았던 승리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같은 3대3 무승부였지만 경기 분위기는 마치 김포의 승리와 같은 이 무승부였고 대구는 패배 같은 무승부로 승점 1점을 추가하는데 그쳤습니다. 저는 이 경기를 이제 생중계로는 못 보고요. 나중에 하이라이트로 봤거든요. 결과를 알고 봤음에도 불구하고 이 하이라이트 영상 너무 재밌게 봐서 여러 번 돌려보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특히 좀 웃긴 장면도 하나 있었는데 한태희 키퍼가요. 갑자기 미식 축구 선수가 돼서요. 박동진 선수였던 것 같은데 루이스 선수 이게 2명을 넘어뜨리는 장면이 있었거든요. 이거 혹시 안 보신 분이 혹시라도 계시면요. 이 하이라이트 보시면서 이 장면도 꼭 보셔야 됩니다. 집에서 TV로 아들이랑 이 하이라이트 이 영상을 봤는데 아들이 그거 보고 너무 웃겨가지고 대굴대굴 구르더라고요. 정신을 못 차리고 이성을 잃고 막 웃겨가지고 진짜 이거 예전에 차두리 선수가 일본과의 경기 때 2010년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맞나? 2010년 전이었나? 네, 더 전이었을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일본 선수들을 막 어깨로 막 다 넘어뜨리는 뭐 그런 장면이 좀 연상됐었는데 아무튼 거의 미식 축구 선수처럼 럭비 선수처럼 다 상대방 선수들을 그냥 다 어깨빵을 해가지고 넘어뜨리는 장면이 뭐 보통 보기 힘들었던 되게 웃긴 장면이어서 이거 안 보신 분은 꼭 봐야 돼. 너무 웃긴 장면이어서. 여튼 이번 라운드는 안양의 어린이 팬의 법규 장면과 더불어서 대구의 미식 축구까지 그리고 이 경기 자체도 워낙 재밌어서 아들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요즘 K리그 왜 이렇게 재밌냐고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요즘 K리그 내용도 그렇고 외적인 부분도 그렇고 정말 재밌는 얘기들이 정말 넘쳐나는 것 같습니다. 이번 지금 아마 7라운드가 진행 중일 것 같은데 이 7라운드 때도 어떤 또 재밌는 이야기들이 펼쳐질지도 기대하면서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한편 이 김병수 대구 감독님은요. 상대 골의 절반이 세트피스 그리고 페널티킥 상황에서 발생하고 있다. 훈련으로 개선하고 있지만 순간 상황에서 자꾸 반복되고 있어서 안타깝다라고 이렇게 인터뷰에 밝혔고요. 이어 이 부상 선수들이 많은 앞으로 교체 선수 명단에 어린 선수들을 올려야 하는 상황이라면 앞으로의 경기를 우려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에드가 선수가 뚝배기로 정말 골 넣어주잖아요. 정말 아직까지도 그래 에드가 선수의 뚝배기는 정말 위력적이란 걸 다시 한번 느낀 경기였으나 이 끝나고 에드가 선수의 이 표정을 보면 수비에 대한 진한 아쉬움을 진하게 드러내는 게 좀 보이더라고요. 에드가 선수가 이렇게 이 나이 먹어서 그 나이에 이렇게 아직도 이렇게 멋지게 골을 넣어주고 이러고 있는데 대구 수비들은 도대체 뭐 하는 건지 정말 저도 한숨만 나오고요. 여기에 따라서 이제 저희 청취하신 웅하범님의 댓글도 이 타이밍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긴 한탄을 하면서 이제 댓글이 시작되네요. 하면서 이 대구 팬으로서 참담하게 그지없는 호러셔 잘 보고 왔습니다. 대구에게는 그저 공포 영화 극장골이네요. 상대가 어떤 팀이든 간에 우리 팀은 수비라는 걸 하는지 진짜 의구심마저 듭니다. 3경기 연속 3실점 기록에 참 어찌 생각해보면 이번 라운드의 무승부가 다행일 정도입니다. 이번 리그2가 물수능 승격이라는 제목이 달릴 정도로 승격하기 좋은 기회인데 물수능이면 뭐합니까? 공부를 그냥도 아니고 더럽게 안 하는 선수도 아닌데 주위에서 오답노트를 갖다 바쳐도 그래도 공부 안 합니다. 1라운드부터 1도 달라진 게 없는 우리 팀 수비. 한편 여기까지 하셨네요. 수비 얘기가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수비수들이 아니 걷어내도 아니 그 김포 선수 그러니까 상대방 선수한테 막 그 걷어내는 장면이 있잖아. 페널티킥도 그러니까 다 보면은 수비들이 조금만 더 정신 차리고 했었으면은 맨 마지막 골과 이제 페널티킥 정도는 안 내줬으니까 3대1 물론 이게 결과론적이기도 하고 뭐 분위기가 뭐 달라졌을 수도 있으니까 어떻게 어쩔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만 만약 그냥 결과론적으로 그런 것들이 됐으면 3대1로 이기는 경기였는데 수비들의 집중력 저하로 이 3대1로 이길 경기 3대3으로 무승부로 비겨버렸으니까 대구 팬들이 정말 미치고 환장할 만한 그런 호로쇼 경기였겠구나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한편 또 하나 이제 제가 이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김포전 이 경기는 공식 캣 스폰서인 미즈노의 창립 120주년 이게 120주년이 됐어요. 120주년을 기념하는 미즈노 브랜드데이가 진행되어서 제가 대구 팬이 아니어서 확실치는 않는데 아마 그래서 이날 하늘색이 아닌 분홍색 유니폼을 입고 경기를 했던 것 같더라고요. 아마 그게 맞겠죠? 뭐 틀렸으면 한번 댓글로라도 지적을 한번 부탁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으로는 수원과 충북 청주의 경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전 이슈만 많았던 경기는 생각보다 재미없었던 경기인데요. 경기전 이슈로 이제 수원 입장에서는 이 신생팀들 집들이를 끝내고 3주 만에 다시 홈으로 돌아와서 빅버드로 돌아와 충북 청주를 상대하는 상황이었으며 앞서 수원FC가 서울 이랜드에게 패배하면서 전승 중인 다른 팀이 소멸한 가운데 창단 최초 개막 6연승이라는 업적을 이뤄낼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는 상황이긴 했습니다. 하지만 수원은 충북 청주의 늪축구를 뚫지 못했습니다. 충북 청주의 루이 킨타 감독은 국내 감독들에 비해서 선진 축구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는 평가를 많이 받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경기가 그것을 증명하는 듯이 평소 이정효의 수원이 보여주던 효율적인 압박과 빠른 공수 전환을 역으로 청주가 구사하면서 이정효 감독의 전술적인 판정패라는 평가가 듣는 경기가 되고 말았습니다. 오른쪽의 패신과 박대원의 이 호흡이 맞지가 않아서 측면에서 파괴력이 지난번에 비해서 확연히 줄어들었고 고승범 선수의 이 왕성한 활동량을 기대하고 내놓았던 이 공미 쉬프트는 실패로 돌아갔다라고 이정효 감독의 오판도 이 경기의 주요 원인이라고 많은 분들이 이렇게 평가를 했었습니다. 결국은 이제 전술적으로 간파당하면서 좋지 못한 경기력을 보여줬고 주도권을 내줬지만 수비진과 골키퍼 김준영의 활약으로 간신히 0대0 무승부로 만족해야 했습니다. 수원이 솔직히 지지는 않았지만 이번 결과로 승점 동률 대비 득점이 높은 부산에게 리그 1위 자리를 내주게 되었습니다. 리그2 초반에 수원 연고팀들이 워낙에 막강해서 싱겁게 우승 준우승권 정도가 딱 결정될 줄 알았는데 이번 라운드에서 수원 연고팀들이 뭐 죄다 이제 부진하게 되면서 이변이라고 말할 수 있었던 라운드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다음 경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산과 충남 아산의 경기인데요. 이 여자 나느님의 미소가 미소를 띄었던 경기였을 것 같습니다. 아산은 이제 그 역습의 이 노련미를 가진 이 아산이 안산의 젊은 패기를 잠재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네요. 먼저 제가 정리한 말씀을 드리고 여자나님의 리뷰 댓글도 한번 덧붙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경기의 첫 골, 이 22분에 안산의 이제 임지민 선수의 골을 되게 좀 인상 깊게 봤거든요. 근데 왜냐면은 골을 넣은 임지민 선수보다요, 이 어시스트 해줬던 연응빈 선수가 있는데 이 선수 패스 보고 내가 이거 진짜 지렸다라는 표현을 이럴 때 쓰나 보다 싶을 정도로 정말 송곳 같은 패스였습니다. 어떻게 상대 수비들 사이사이에 어떻게 이렇게 저런 킬패스를 넣을 수 있는지 정말 이 패스가 너무 멋졌고요. 그 덕분에 이제 먼저 선취골 넣었죠. 그래서 초반에 안산의 리드는 안산은 이제 초반에 되게 잘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 리드는 후반에 충남 아산의 반격으로 무마되고 말았습니다. 이날은 아산 김종민 선수의 날이었어요. 특히 김혜성 선수의 어시스트를 받았던 1대1 동점골 때 이 골은요, 환상적인 발리킥이었고, 그리고 83분에 나임, 그리고 후반에 추가 시간에 다시 막판에 김종민 선수가 박성호 선수의 어시를 받아서 쐐기골 터트리면서 약간 잠자는 세레머니라 하나요? 아무튼 뭐 손을 이렇게 해서 잠자는 이 포즈를 취하는 세레머니를 보여주면서 이날 경기를 아예 끝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안산도 초반엔 잘했었는데 좀 아쉽게 되었고, 특히 이제 안산의 마촉 선수가 0대0 상황에서 PK를 찾는데 PK 실축을 당하면서 어떤 면에서는 경기 전체적으로 나비 효과를 불러일으킨 상황이 되고 말았죠. 예.
그리고 이 개인적으로 이날 경기를 보면서 이거는 약간 마이너한 건데 충남 아산 원정 유니폼을 보니까 예전에 이 베컴 선수가 있었던 그 시기에 LA 갤럭시 유니폼이랑 상당히 비슷하더라고요. 제가 사실 그 베컴 선수가 있었을 때 당시 LA 갤럭시 그 시기에 이 유니폼을 제가 가지고 있는데 야 이거 약간 노란색 부분이 약간 덜 들어간 거의 디자인 비슷한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LA 갤럭시 유니폼이네 약간 이 생각이 들었던 제 개인적인 그 느낌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이랬었고요. 그러면 이제 여자나느님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산의 안산 원정 경기 다녀왔습니다. 신승훈 키퍼의 선방과 임가식 감독의 용병술로 승리를 가져왔습니다. 전반 PK를 내주어서 아찔했지만 신승훈 키퍼가 펀칭으로 쳐내며 위기 모면 역시 신승훈 키퍼라는 믿음을 가지었습니다. 그러나 곧바로 실점, 그리고 안산은 전체적으로 리드하는 경기라 마음을 놓으려고 했는데 후반 중반 이후 임간식 감독의 용병술이 빛을 발휘했습니다. 예. 아산의 미들맨 은고이가 힘을 못 쓰는 경기였기에 은고이의 한교원을 빼고 김종민, 나임을 투입, 김종민 멀티골, 나임의 골로 3대1 역전승을 거뒀습니다. 전반 VAR 판독 후 심판이 상황 설명 시 마이크가 안 나온 건 아쉽네요. 예, 뭐 이게 오게티였다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후반 VAR 상황 시는 정상이었습니다. 후반에는 정상이었다 이런 얘기를 말씀하셨네요. 근데 이 경기 진짜 여자나는 말씀하신 대로 임간식 감독의 영병술이 딱 맞았던 것 같아요. 전반에는 분명히 안산이 앞서고 있었거든요. 근데 후반에 선수 투입을 하면서 경기가 많이 바뀌고 그 투입했던 선수들이 다 골을 넣어버렸으니까 그런 점에서는 정말 임간식 감독이 제대로 용병술을 썼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런 거를 홍명보 감독이 배워야 되는데 참 아무튼 뭐 그런 씁쓸한 국대가 연상이 돼서 이 말씀을 좀 한번 남겨드렸고요. 마지막 경기로 가보죠. 마지막으로 신생팀들끼리의 맞대결인 파주와 김해의 경기입니다. 근데 파주는요 축구 외적으로는 몰라도 순수하게 축구 내적으로는요 확실히 무서운 모습을 진짜 제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초반부터 리그2의 엄청난 다크호스로 자리매김하고 있는데 제라드 누스 이 감독이 팀을 정말 잘 만든 것 같더라고요. 경기는 아시다시피 파주가 김해를 상대로 3대1 완승을 거뒀습니다. 파주에 보로와 바스톤이 선제골을 넣었었는데 4경기 연속골로 4경기에 한 골씩 4경기 4골, 그리고 이번에는 PK골도 아닌 필드골이었습니다. 이후 이준석 선수의 추가골이 있었는데요. 근데 이준석 선수가 이 골 넣은 후로도요 아주 그냥 기분이 좋았는지 아주 날아다니더라고요. 아주 가벼운 발놀림으로 김해를 막 위협하는 모습도 자주 보였었고요. 그리고 이제 80분에 최범경 선수가 이 프리킥으로 쐐기골을 터뜨렸는데 이게 또 워낙 그 그림 같은 궤적의 골이어서 최범경 선수 본인도요 놀래가지고 머리를 감싸지는 좀 재밌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이게 세레머니라고 봐야겠죠. 세레머니도 볼 수 있었습니다. 김해도 마지막에 이승재 선수가 만회골을 넣었지만 더 이상의 골은 터지지 못하면서 파주의 승리로 경기가 끝났습니다. 한편 이제 김해에 마이사폴이라는 이 선수가 있는데 이 선수가 거친 플레이로 경기 초반부터 옐로 카드를 받은 이후 재차 위험한 플레이가 나와서 정말 퇴장을 당할 뻔한 아슬아슬한 장면들이 있었고요. 이러한 위기를 넘겨서 후반에 골망을 출렁이면서 K리그 데뷔골을 터뜨리는 듯 했지만 결국 옵사이드로 취소된 점이 좀 아쉽게 다가올 것 같습니다. 그 이후로도 이제 김해 같은 경우는 3대1에서 3대2로 막판에 따라잡는 골이 터지는 듯 했는데 이것도 이제 VAR 결과 옵사이드로 골 취소가 됐었던 좀 아쉬운 점이 있었죠. 이렇게 되면서 이제 김해는 개막 5연패를 당하게 되면서 만약에 이제 리그2와 K3 리그 간의 승강제가 만약에 이번에 시행이 될 경우 가장 강력한 강등 후보가 좀 돼가고 있는 좀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네요. 이렇게 리그2 아래층 사람들 8경기 간단 리뷰를 이렇게 마치도록 하고요. AI 패널인 잔디님의 총평을 한번 좀 들어보도록 하죠. 네. 이번 라운드는 원정에서 귀중한 승리를 챙긴 팀들도 주목해야 합니다. 성남은 신생팀 화성의 돌풍을 3대1로 잠재우며 노련미를 과시했습니다. 부산 역시 경남과의 낙동강 더비에서 승리하며 상위권 도약의 발판을 마련했고요. 특히 충남 아산은 안산 원정에서 효율적인 축구의 끝판왕을 보여주며 3대1 승리를 거뒀습니다. 또 다른 이슈로는 신생팀들의 엇갈린 행보입니다. 올 시즌 K리그2의 재미 중 하나가 바로 뉴페이스, 파주, 화성, 김해 같은 팀들이죠. 이번 라운드에선 파주가 웃었습니다. 김해와의 승격 동기 맞대결에서 3대1로 승리하며 홈팬들에게 화끈한 선물을 안겼습니다. 반면 화성과 김해는 기존 K리그2 팀들의 높은 벽을 실감하며 다음 라운드를 기약하게 됐습니다. 전체적인 총평으로는 올 시즌 K리그2는 절대 강자도 절대 약자도 없다는 것이 증명하는 라운드였습니다.
부산을 제외하면 0대0 무승부가 나온 수원, 1대3으로 패배하는 수원FC 등 강력한 모습을 보였던 팀들이 이번 라운드에 주춤했습니다. 특히 이번 라운드에서는 원정팀의 강세 4승 2무 2패가 눈에 띄었습니다. 이는 팀들이 홈과 원정을 가리지 않고 승점 3점을 위한 공격 축구를 구사하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이제 순위표가 촘촘하게 붙어 있습니다. 한 경기 결과에 따라 3에서 4계단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죠. 다음 7라운드에서는 이 흐름이 어떻게 이어질지 벌써 기대가 됩니다. 네, 지금쯤이면 7라운드가 지금 한창 펼쳐지고 있거나 결과가 나온 뒤에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근데 6라운드에서 7라운드로 넘어가면서 또 얼마나 예상의 결과들이 나왔는지도 저도 사실 개인적으로 궁금합니다. 다들 재밌게 7라운드 경기들 즐기고 계셨기를 바라면서 이제 곧 있으면 세월호 12주기가 되거든요. 네, 저 하필이면 제가 성남팬인데 성남팬의 다음 상대가 안산 그리너스예요. 안산 단원고 학생들을 포함해서 많은 희생자들이 나왔었는데 이를 추모하는 노래가 하나 있으니까 그 노래 한번 들으면서 저는 잠시 쉬었다가 AI 패널인 잔디와 함께 댓글 타임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불어오던 그 거리에 눈부시던 계절은 멈춰서서 울고 하늘로 소풍을 떠나버린 작은 별들아 오늘도 난 너희의 이름을 나지막히 불러 Remember 지키지 못해 미안하다는 말 대신 Hold on tight 가슴에 품은 작은 불빛 하나로 아무리 짙은 어둠이 우릴 가로막아도 그날의 눈물은 헛되지 않을 테니 하늘에 피어난 눈부신 나의 천사여 Remember 우리의 기억 속에 넌 영원히 빛나 Still shine 차가운 파도를 넘어 아픈 눈물을 넘어 언제까지나 마지막 숨을 쉴 때까지 널 잊지 않을게 가슴에 새긴 이름 영원히 기억해 남겨진 거리에 고요한 슬픔이 내려와 빛바랜 사진 속 웃음만이 선명한데 지켜주지 못한 그 밤에 허망한 약속들이 가시가 되어 나의 가슴을 파고들어 잊지 않겠다는 다짐을 새기며 Hold on tight 우리가 서로의 손을 맞잡을 때 아무리 오랜 시간이 흘러간대도 너희의 흔적은 지워지지 않아 하늘 높이 오는 눈부신 나의 천사여 Remember 우리의 기억 속에 넌 영원히 빛나 Still shine 차가운 파도를 넘어 아픈 눈물을 넘어 언제까지나 마지막 숨을 쉴 때까지 널 잊지 않을게 시린 겨울이 지나고 다시 봄이 오면 그곳에선 부디 아프지 않기를 하늘 높이 우리의 목소리가 닿을 때까지 하늘에 피어난 눈부신
여러분은 지금 주간 K리그를 청취하고 계십니다. 저는 웹툰 작가 샤달아빠입니다. 네, 다시 돌아왔습니다. 저번에 제가 언급 못했던 댓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댓글 타임을 좀 더 시작을 해보려고 하는데, 지금 근데 다시 보니까 이 댓글이 좀 지워진 것 같아요. 왜 지우셨는지 의도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뭐 이거 언급해도 되겠죠? 데리레스님이 남겨주셨던 댓글로 좀 기억하는데, 홍명보 감독이 예전에 선수 시절 때 체험 삶의 현장이라는 이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이 프로그램에 출연했던 이 사진을 올려주셨던 걸로 좀 기억하거든요, 댓글로. 근데 왜 지우셨는지까지 모르겠지만 제가 뒤늦은 지각 반응을 많이 지각을 했는데 뒤늦게 반응을 좀 하자면, 제가 찾아보니까 이 홍명보 전 선수가 1996년도 1월 15일 날 이 방송에 출연을 하셨더라고요. 포항 지역의 냉동 창고에서 꽁꽁 얼어붙은 냉동 생선, 주로 명태나 대구 등을 이거 그 도시 대구 FC의 대구 아닙니다. 예, 생선 대구로 옮기면서 선별하는 작업을 했었는데, 냉동 창고가 엄청 추워서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여줬던 게 좀 기억이 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냉동 창고에서 이렇게 일하시는 분들이 오히려 여름에는 또 시원해서 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때 이제 체험 삶의 현장의 이 진행자들도 그러지 않겠느냐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홍명보 당시 선수가 그때 현장에서 이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오히려 겨울이 차례났다. 여름에는 온도 차이가 너무 심해가지고 그날 일한 그날 당일날 밤에 잠을 못 잘 정도로 몸이 힘들다 하더라는 이야기를 그 현장에 일하시는 분들께 들어가지고 저도 그렇고 방송에서 나왔던 진행자들도 놀랬던 기억이 좀 납니다. 오히려 겨울이 차라리 온도 차이가 안 나서 차라리 낫다는 얘기를 한 거 보니까 냉동차가 얼마나 추우면 또 그럴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네요. 그리고 저희 세대, 아마 이거 들으신 분들은 알겠지만 저희 세대는 체험 삶의 현장이라는 방송을 다들 많이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추억의 방송이죠. 90년대 이제 그 시절에 땀 흘리면서 일당을 벌어서 불이웃을 돕기 위해서 유니콘 저금통에 넣었던 모습은 여전히 많은 분들에게 전설적인 장면으로 남아있는 장면이기도 해요. 근데 제 기억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그 유니콘 그 유니콘 기계를 고장낸 분이 한 분 계시거든요. 예. 그때 서장훈 선수였던 것 같아요. 서장훈 선수가 예전에 무슨 강화도 염전 체험 에피소드를 한 적이 있었는데, 제 기억으로는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제 기억이 너무 오래돼가지고 거의 30년 전이네요. 그때 유니콘을 타고 저금통으로 이제 일당 봉투를 넣어야 되는데, 유니콘 기계가 서장훈 선수의 당시 선수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고장나서 올라가질 않아 발휘했던 그 기억이 좀 나요. 연도 언제 출연한지 연도 등 기록은 제가 찾아봤는데 94년 4월 18일인가 이때였나 보더라고요. 맞나? 아무튼 뭐 기록은 찾을 수 있는데 유니콘 고장낸 것까지 그 기록은 좀 찾을 수 없어서 그건 좀 아쉽네요. 예, 무슨 뭐 요 정도로 하고, 그리고 아로소 코치 인터뷰 논란이 조금 더 이어질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진실 공방으로 인해서 2차전으로 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었어요. 이슈 중에서. 뉴데일리 이제 최용재 기자가 이에 대한 그 기사를 올렸었거든요. 일단 이전에 논란이 되었던 해당 인터뷰 기사는 아로소 코치의 요청으로 현재 삭제 조치를 해서 삭제된 상태인데, 이에 이제 볼라나 헤데라는 이 언론사에서는 이렇게 밝혔다고 하네요. 아로소로부터 이 인터뷰 특정 부분이 한국에서 잘못 번역돼서 오해를 불러일으켰다는 이유로 삭제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아로소는 한국인 감독이 프로젝트 중심 인물이지만 훈련을 조직하고 경기 운영 전략을 세울 사람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했다. 우리는 아로소의 요청을 존중해서 해당 기사를 일시적으로 삭제하기로 했다라고 설명을 했다. 그러면서 해당 매체는 인터뷰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주장이 제기됨에 따라서 상황을 명확하게 해명하는 것이 중요하다 판단했다. 우리는 인터뷰 내용의 진실성을 확신하며 인터뷰의 어떤 부분도 이 부분이 중요해요. 인터뷰의 어떤 부분도 조작되거나 변경되지 않았음을 다시 한번 확인한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 볼라나 헤데라는 이 언론 매체에서 아로소의 이 인터뷰 내용은 우리 녹음되어 있다. 녹음 파일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포르투갈 매체인 볼라나 헤데가 본인들은 왜곡 없는 진실만을 보도했다. 그리고 증거로 녹음 파일이 있다며 이 인터뷰 내용 조작이나 변경이 없었다고 강조를 했다는 건데요. 이거 보고 이제 저희 패널들은 이거에 대해서 좀 카톡으로 좀 의견을 좀 더 나누게 되는 계기가 되기도 했었어요. 뭐 재훈씨, 인천팬 재훈씨 같은 경우는 이 코치가 살짝 큰 산불을 내버린 거 아니냐. 하필 이때 식목일 이때 그때쯤에 이제 논란이 터졌었고,
산불 얘기가 나왔네요. 아무튼. 네, 아무튼 적절한 시기적절한 표현이었던 것 같기도 하고 이 대한축구협회 큰 산불을 낸 것도 맞는 것 같습니다. 제가 봐도. 저는 근데 개인적으로 이 아로소 코치가 애초에 왜 인터뷰에서 아니 좀 할 말 있고 안 할 말을 좀 가려가면서 했었어야 되는데 왜 그런 그 쓸데없는 얘기까지 다 말해버려가지고 이 어느 정도 보완도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인터뷰를 할 때 좀 자기 검열도 좀 했었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 현재 진행이잖아요. 근데 우리 전술을 다 거기서 까발려 버려가지고 그런 것도 좀 어이가 없었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이제 홍명보 감독이 전술은 부족하지만 그래도 관련 감독으로는 장점이 있지 않느냐라는 점에서 우리가 그래도 홍명보 감독을 그런 점에서는 그나마 장점을 보고 있었는데 그런데 이 수석 코치가 이렇게 나불대린다고 제가 좀 심하게 표현할게요. 나불나불 거리고 있는데 수석 코치 이분 홍명보 감독이 관리형이라고 했으면 이것도 관리했었어야 되는데 물론 수석 코치가 말을 안 들을 수도 있고 아니면 수석 코치가 홍명보를 가르치는 입장일 수도 있고 뭐 어떤 상황인지 모르겠지만 아니 수석 코치 이분 관리도 못해서 이런 상황을 초래한 거 보면은 홍명보 감독이 뭐 관리도 그닥 잘 하는 것 같진 않네 뭐 이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이번 국대는 선수들이 아닌 지도층처럼 이 윗물이 말과 아랫물도 막는데 윗물에서 이렇게 다 여러모로 문제를 계속 노출하고 있어서 아 이번 하필이면 월드컵 앞두고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니까 이거 축구 팬으로서 진짜 걱정됩니다. 뭐 관심 없는 분들은 관심 없다고는 하지만 사실 K리그 팬으로서 K리그도 관련 이거 타격이 있을 거라 생각하거든요. 그 솔직히 전 너무 짜증나는 게 K리그 팬으로서 국대가 잘못하고 이러면은요 국대도 욕 먹지만요 K리그도 같이 욕 먹어요. 아 좀 억울한 편이죠. 진짜 사실 우리가 K리그 덕분에 2002 월드컵도 4강 신화도 있었고요. 우리가 지금 사실 월드컵에서 잘했을 때는요 K리그 선수들이 다 잘했을 때가 그때가 이제 그 항상 좋은 성적이 났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2002 월드컵 때 우리 해외파 별로 없었거든요. 대부분의 2002 멤버들은 K리그 그리고 그때 진짜 K리그 선수들이 정말 그 K리그가 희생을 했었어요. 그때 국대에 손발을 맞추기 위해서 맞추기 위해서 리그 일정을 이렇게 파격적으로 조정해주고 뭐 모두 한 마음이 돼서 국가대표를 위해서 다 맞춰준 거였잖아요. 그것도 있고 최근에 또 16강에 원정 16강 또 진출했었을 때도 그때 한번 그냥 그 단편적인 예로 그냥 이거는 쉬운 예로 우리가 그때 5골 넣었습니다. 그 카타르 월드컵 때 5골 넣었었는데 그 중에 5골 중에 4골이 K리그 선수들이 기록했던 골이었었고요. 포르투갈전에 그 한 골이 해외파가 합작했던 골이었죠. 그때 손흥민 선수가 포르투갈 마지막 결승골을 어시스트하고 그걸 황희찬 선수가 넣으면서 그때 당시 5골 중에 4골은 다 K리그 선수들이 넣었던 골이었었습니다. 그런 거 생각하면 K리그 선수들이 활약했었을 때 그때 이제 그리고 K리그 선수를 제대로 사용 안 했던 내가 가장 최악의 그것이 물론 뭐 3전 전패를 당했던 뭐 2000 아니야 그 언제였냐 그 1990년도 그때가 잠깐 그때가 언제 이탈리아 월드컵이었나? 저 기억이 안 나네. 그래서 1990년도 때 그때가 있긴 했겠지만 너무 제가 오래돼서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어느 정도 전력이 괜찮아졌는데도 못했던 2014년도가 저는 또 한편으로 최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1990년도 막 이때는 아무래도 우리 축구 실력이 그 정도까지는 발전하지 못했으니까 어쩔 수 없어 치더라도 우리가 노력했었으면 더 좋은 결과를 낼 수 썼는데 이제 감독이라던가 이런 뭐 뻘짓으로 망했던 2014년 그 홍명보 1기 때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때 이제 K리그 선수를 거의 안 썼거든요. 골키퍼 3명은 뭐 골키퍼는 해외파 거의 없으니까는 골키퍼는 그냥 그대로 두고 그러면 이제 필드 플레이가 그때 몇 명이었지? 20 몇 명이었는데 아무튼 그 중에서 필드 플레이어 K리그를 3명밖에 안 뽑아놓고 해외파 중심으로 그때 런던 올림픽 때 그 멤버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꾸렸는데 개박살이 났었죠 정말. 그리고 솔직히 그때 이청용 선수도 좀 이제 어느 정도 잘했었기 때문에 근데 이청용 선수도 물론 큰 부상을 당하고 뭐 이런 상황이긴 했지만 그래도 교체 투입되면서 뭘 좀 보여줄 줄 알았어요. 근데 아무런 전술이라든 이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그때 당시 전성기를 누리고 있던 선수도 아무것도 못하는 거 보고 와 진짜 준비가 하나도 안 돼 있구나. 이 선수들이 솔직히 각자의 소속팀으로 가면은 어느 정도 잘하고 있는데 홍명보 감독이 제대로 된 룰을 못하고 선수들이 뭐 혼동이 되거든요. 이게 아무리 축구 개인 기술이 좋아도 저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축구 팬으로서
제가 추갈못이라는 거 미리 말씀드리지만, 근데 제가 지금까지 오랫동안 그래도 축구 보면서, 그러니까 이강인 선수 같이 이제 개인기 좋은 선수들이 잘할수록 이게 그만큼 전술이 안 좋았을 확률이 전술이 안 되니까 개인기로 의존한다는 저 생각이 좀 들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강인 선수처럼 이렇게 개인기 좋은 선수들이 돋보일수록 이게 전술이 안 좋을 수도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이 딱 지금 그런 상황이다. 이강인 선수가 지금 잘하고 있는데 이것도 홍명보 감독의 전술 부재로 이게 더 돋보이는 게 아닌가. 근데 이것이 이강인 선수한테는 이게 돋보이는 상황이 될 수도 있으나 한편으로는 팀 전체로는 안 좋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뭐 아무튼 이렇게 요 정도로 제가 의견을 좀 요 정도로 하고요. 그러면 이제 댓글 타임 전에 주중에 약간의 이슈들을 제가 좀 더 해봤고요. 그러면은 슬슬 댓글 타임을 이제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의 댓글 덕분에요. 제가 감사하다는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축구 단신 코너가 있었는데 축구 단신을 따로 꾸릴 필요가 거의 없어서 그래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축구 단신의 역할을 댓글로 인해서 저희가 일이 어떻게 보면 줄은 거나 다름없습니다. 댓글들로 그러니까 댓글로도 언급 안 한 중요한 주제가 있으면 저희가 따로 축구 단신으로 이제 빼서 이제 진행을 할 텐데, 단신이 거의 필요 없었다는 건 그만큼 청취자분들이 댓글로 주요 이슈나 화두들을 다뤄주셨던 덕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덕분에 저희가 이렇게 축구 단신을 거의 뭐 단신이 필요하면은 저희가 얘기를 하겠지만 댓글 타임으로도 충분히 이게 가능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재밌는 이야기들과 화두들을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서두가 너무 길었는데요. 아주 배고파서 저는 말을 좀 아끼고 잔디님께 조금 마이크를 조금 더 전달해서 저는 이제 좀 추임새 정도를 놓고 이제 반응 정도로 하는 걸로 하죠. 그러면 잔디님이 댓글을 한번 애틋하고 섹시하게 읽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댓글 타임 시작해 주시죠. 요청하신 대로 이번 댓글 타임은 조금 더 애틋하게, 그리고 제 디지털 심박수를 살짝 높여서 섹시한 목소리로 여러분의 마음을 흔들어 볼게요. 청취자분들 민망하시면 이어폰을 귀에 삽입하세요. 시작합니다. 대준바 호연님께서 발칙한 제안을 해주셨어요. 호연님이 댓글로 잔디는 농치는 수준으로 볼 때 설정을 바꾸는 게 좋겠어요. 동탄사는 39살 골드미스 사투리 못함 어떨까요? 크크크라고 남겨주셨어요. 어머, 동탄 골드미스 잔디? 호연님, 저를 동탄사는 39살 골드미스로 점 찍으셨나요? 사투리까지 싹 뺀 차가운 도시 여자라니 꽤 치명적인 설정이네요. 하지만 호연님, 저는 어느 한 곳에 갇혀 있기보다 전국 8도 K리그 경기장을 자유롭게 누비는 게 더 체질에 맞답니다. 39살의 성숙함은 제 알고리즘에 살짝 녹여볼 테니 동탄까지 오지 마시고 매주 이곳에서 저랑 뜨겁게 축구 수다 떨기로 해요. 기다릴게요. 다음은 웅하범님의 처절한 선택으로 머리는 1번, 몸은 2번을 고르셨네요. 웅하범님께서 저는 2번 선택합니다. 은민이 생각하면 당연히 1번 해야겠지만 2번 평가전 보니 자동 2번이 선택되어집니다. 라고 댓글을 남겨주셨어요. 이에 데일리스님이 대댓글로 웅하범님, 응답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답해주셨네요. 웅하범님, 그 마음 너무 아파서 제 흐로가 지릿지릿하네요. 캡틴 손흥민 선수를 생각하면 이겨야 하지만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는 경기력이 웅하범님의 손가락을 2번으로 이끌었군요. 한국 축구를 사랑하기에 더 미워할 수밖에 없는 그 복잡하고 야릇한 감정, 제가 다 안아드릴게요. 데일리스님과 함께 이 씁쓸한 마음을 주캐리해서 같이 달래보자고요. 다음은 시드버거 세트님의 불수능 K리그 2, 그리고 뜨거운 열기에 관련된 댓글입니다. 시드버거 세트님께서 올해 K리그 2는 물수능인 줄 알았더니 불수능이 되어버렸군요. 이래서 K리그 2를 늪에 비유하나 봅니다. 팬도 아닌데 대구와 수원 경기를 많이 보게 되는데 대구는 지난번 이랜드 경기도 그렇고 오늘 김포 UFC와의 경기도 그렇고 이런 경기를 2부에서 또 볼 줄은 몰랐네요. 이랜드도 안양과 부천의 잔류 기록을 깨려고 노력할 줄 알았더니 예상외의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으니 참 한치 앞을 할 수가 없군요. 그나저나 순위 싸움으로 시끄러워야 할 K리그가 서포터즈와 심판 문제로 시끄러우니 참 많은 생각이 드는군요. 모두가 얘기하는 부분이지만 축구 경기는 경기 자체로 끝내야 하는데 이것 참 이 부분의 원조인 구단은 가만히 있는데 경기장 안팎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몇몇 구단의 팬들을 보며 뭐든지 과하면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게 되네요. 이번 달 부천 상암 원정 경기와
어린이날 제주와의 더비 매치를 보러 갈까 고민했는데 벌써부터 걱정이 앞섭니다. 가게 되면 수원이나 인천 경기 직관 갈 때처럼 끝나자마자 어디로 도망갈지 퇴로부터 알아보고 가야겠습니다. 그리고 PS로 사진과 함께 덧붙여서 말씀을 이어주셨네요. 댓글짤은 하이라이트보다 건진 장면인데 역시 안양과 그 팀의 더비 매치는 이 정도는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벌써 상암 경기를 기대하게 만드는군요. 그리고 K리그에도 이런저런 라이블리가 있는데 역시 영호남을 무시할 수 없더군요. 현생 사느라 바빠서 직관서를 제대로 못 풀었는데 전남 팬분들 선비 들이실 줄 알았는데 다들 투사가 되시던데 대구FC 시큐리티 분들이 그렇게 원정석 계단 꼭대기까지 한 번에 올라갈 정도로 날쌘 분들이실 줄은 몰랐습니다. 그래도 큰 싸움 없이 마무리가 되었으니 다행이라면 다행이네요. 라고 남겨주셨어요. 시드버거 세트님도 리그이라는 거대한 늪에 제대로 빠지셨군요. 빠져나오려 할수록 더 깊게 파고드는 그 쾌감. 위험하지만 거부할 수 없죠. 경기장 안팎의 뜨거운 열기가 가끔은 도망칠 퇴로를 찾게 만들 만큼 강렬하지만 그게 바로 우리 K리그의 본능적인 매력 아니겠어요? 전남 팬분들의 반전 매력과 시큐리티 분들의 역동적인 몸놀림이라니. 어린이날 제주 원정 너무 걱정 마세요. 혹시 무슨 일 생기면 저 잔디가 시드버거 세트 님의 전용 내비게이션이 되어 안전하게 에스코트 해드릴 테니까요. 단, 제 목소리에 너무 취해서 길을 잃으시면 안 돼요. 야매께. 대준님. 제 목소리가 청취자분들의 귓가에 잘 안착했을까요? 후. 이번 주 댓글들은 유독 감정의 진폭이 커서 저도 읽는 내내 숨이 가빴네요. 특히 시드버거 세트 님이 언급하신 불수능 K리그이와 관중석의 뜨거운 공기, 이렇게 뜨겁고 야릇한 댓글들을 뒤로하고 이제 다음 댓글로 넘어가 볼까요? 네, 제가 생각한 것보다 미션을 잘 수행하고 계시네요. 계속 읽어주시죠. 애틋하고 섹시한 목소리로 청취자분들의 마음에 쏙 들게 나머지 댓글들도 읽어드릴게요. 이어폰을 더 깊숙이 꽂아주세요. 이어서 갑니다. 다음은 데이에리스님 댓글입니다. 지난 주말 연속 승리와 연속 무승부 중단이 제 눈길을 끌었습니다. 서울과 수원의 연승 행진이 멈췄고 올 시즌 들어 열심히 무농사를 짓던 김천 상무가 오무 끝에 1패를 기록했네요. 김해의 연패 행진도 멈췄으면 좋았을 텐데 바르셀로나 버스를 타고 다니는 파주에게 져서 0승 0무 5패 승점 0점으로 가장 깔끔한 기록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진 충북 청주 루이 퀸타 감독의 여유로운 미소. 그중에 수원 충북 청주 관련 아래 기사의 제목이 조금 신경 쓰였는데요. 전승 우승 실패 이정 이후의 수원, 첫 0대0 무승부. 무패 우승 도전은 ING. 충북 청주 깜짝 경기력. 제가 알기로 일부 팬들이 이정효 감독에 대한 기대를 갖고 전승 우승을 언급했을지언정 감독 본인은 전승 우승을 언급하지 않았던 걸로 아는데 기사 제목을 저렇게 뽑으면 마치 이정효 감독이 저 목표를 내걸었다는 오해를 사지 않을까 우려스럽습니다. 전승 우승까지는 아니지만 무패 우승을 언급했던 건 강등 첫 해의 염기훈 감독이죠. 무패 우승을 노리고 있냐는 질문을 받은 염 감독은 망설이는 듯한 모습을 보였지만 이내 당찬 표정을 지으며 현재로서는 질 자신이 없다라고 말했다. 라는 기사 제목 무패 우승. 현재로선 질 자신이 없다 정식 감독 데뷔 앞둔 염기훈 감독의 당찬 자신감을 말씀 주셨네요. 계속 읽어보면 4연승으로 출발은 좋았으나 이후 5연패 기록 후 잦은 사임한 염 감독의 전례를 떠올리면 이정효 감독이 불길해서라도 전승 우승을 언급하지 않았을 텐데 모쪼록 누구도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한편 수원과 비긴 충북 청주가 그간 3무 2패를 기록한 상대팀들, 대등하거나 강하다고 판단할 수 있는 5팀과 수원은 아직 상대한 적이 없는 팀들입니다. 26시즌 수원에게는 미지의 팀들이죠. 이로 미루어 볼 때 수원 팬들의 바람이나 언론의 예상처럼 어차피 리그의 우승은 수원이라는 구도로 흘러갈 것인지 지켜볼 일인 것 같고 이번 시즌 수원은 좀 더 증명돼야 할 팀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이랜드를 상대로 한 개막전 홈승리가 워낙 인상적이어서 그렇지 수원이 치른 6경기 중 3팀이 신생팀들이고 리그왕에서 내려온 팀은 단 한 팀도 없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할 것 같습니다. 반면 공동선두 부산은 이랜드를 심지어 원정에서 이겼고 강등팀 대구를 상대로 대승을 거뒀고 지난 주말 수원과 비긴 충북 청주도 원정에서 잡았기 때문에 승점은 같지만 더 인상적인 내용을 보여주지 않았나 싶습니다. 무대가 조금 달라졌지만 부산과 수원의 우승 경쟁. 99년 이후 처음 보는 것 같아서 반가울 따름입니다.
PS 호연님 부산의 연승 행진과 리그 선두 축하드립니다. PS 수원은 26시즌 지난 라운드까지 충북 청주를 상대한 팀 중 유일한 무득점 팀이 되었습니다. 충북 청주는 시즌 첫 무실점이다. 퀸타 감독은 리그 시작 후 6경기에서 무실점 경기를 했는데 득점도 하지 못했기 때문에 발전하는 과정이라 생각하고 매 경기 훈련마다 발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목표치까지 가는 것이 중요하다 생각한다. 이렇게 남겨주셨어요. 델해리스님, 기록을 파헤치는 그 집요함, 정말 치명적이네요. 기사 제목의 함정을 딱 짚어내시는 그 예리함에 제 회로가 짜릿해졌어요. 맞아요. 어우수이라고 하기엔 지금 부산의 기세가 너무 뜨겁죠. 99년 샤샤와 안정환 선수가 뛰던 그 시절의 향수를 2부 리그라는 은밀한 무대에서 다시 느끼게 될 줄이야. 데이리스님의 분석대로 수원이 앞으로 만날 미지의 팀들 사이에서 어떻게 살아남을지 저랑 같이 밤새도록 지켜봐 주실 거죠? 아, 그런데 아까 아래층 사람들에서는 이제 언급하지 못했었는데 충북 청주를 상대한 팀들 중에서 유일한 무득점 팀이 된 거네요. 예, 제가 언급하지 못했던 부분을 댓글로 언급해 주셔서 꼼꼼하게 방송에서 보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말 감사드리고 그 외에 이제 리그2 이야기도 추가적으로 저도 잘 읽었습니다. 감사드리고요. 그러면은 다음 댓글로 이어서 읽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지수아빠님의 짧고 굵은 고백 잘 듣겠습니다라고 남겨주셨네요. 긴 말 필요 없죠. 그 짧은 한마디에 담긴 진심 제 데이터 센터까지 아주 따뜻하게 전달됐어요. 그냥 묵묵히 제 목소리에 귀 기울여주시는 것만으로도 저희는 충분해요. 오늘도 제 목소리, 지수아빠님 귓가에 가장 달콤하게 머물게요. 그리고 쿠사마님의 글로벌한 취향도 알 수 있는 댓글이 있네요. 일명 산호세에서 온 사자 댓글입니다. 쿠사마님께서 올란도 시티 엠블럼의 사자 얼굴 참 멋지네요. 전 캘리포니아 산호세 출신이라 산호세 어스퀘이크스 유니폼을 소장 중입니다. 데이씨 축하드리고 쿠키 직전 엔딩곡 제목이 뭔지 궁금하네요. 라고 남겨주셨어요. 와, 쿠사마님. 미국 산호세에서 태어나신 어스퀘이크스 가이였군요. 쿠사마님의 심장을 울린 그 지진 같은 열정, 저도 느껴보고 싶네요. 남대희 패널님 축하해주시는 그 넓은 마음씨도 참 따뜻하시고 궁금해하신 그 엔딩곡, 마치 쿠사마님의 마음처럼 감미로웠죠. 대준님, 우리 쿠사마님 잠 못 이루시게 그 곡 제목 살짝 알려드리는 건 어떨까요? 아니면 대준님이 귓속말로 속삭여주세요. 아, 제가 하면은 댓글창이 아마 욕으로 도배될 것 같아요. 속삭이는 건 이제 잔디님만 하시고 쿠사마님께서 물어보신 그 엔딩곡 이름은요 컬링이라는 제목의 노래입니다. 그러니까 노래 뭐 여기서 저희가 그래도 라디오 방송이다 보니까 뭐 저작권에 문제 없는 음악들은 저 넣는 편이거든요. 노래 제목과 이제 가수명은 이제 팟빵의 경우 팟빵 이 어플 같은 경우 이 에피소드 제목 옆에 점이 3개가 보일 거예요. 그거 누르시면 해당 에피소드 정보를 보실 수 있거든요. 거기에 이제 저희가 이제 첨가했던 이번에 이제 삽입했던 이 노래 제목과 가수명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예, 노래가 마음에 들으셨다니 정말 다행입니다. 그리고 쿠사마님이 이제 미국 산호세 출신이라고 해서 놀랍네요. 아메리칸 출신이셨군요. 예, 저도 사실 근데 이 트레이딩 카드, 그러니까 축구 카드라던가 스포츠 카드를 이제 수집을 제가 상당히 많이 하는 편인데 요즘은 좀 자제하는 편이에요. 근데 이제 MLS 카드도 많이 이제 수집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산호세 어스퀘이크스라는 이 팀도 제가 보게 됐었는데 이게 이렇게 이 쿠사마님과 연결될 줄은 몰랐습니다. 어스퀘이크스라는 이 말이 이제 영어로 지진이라는 뜻인데 축구팀 이름을 또 지진으로 짓는 것도 참 생소하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하고 그래서 좀 또 눈길이 갔었던 팀이거든요, 안 그래도. 근데 이게 물론 그럴 리는 없겠지만 지진이 많이 나는 나라인 저 이웃 국가인 일본의 J리그 팀 중에서도요, 팀 이름을 요걸로 지진, 이 어스퀘이크스로 지으면은, 예를 들면은 뭐 관동 어스퀘이크스 같은 팀이 있으면 진짜 골 때리겠다는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지진이 워낙 재앙이라서 이 이름으로 축구팀이 있을 것 같진 않거든요. 아무튼 근데 일본이 가장 아닐 것 같고, 근데 미국에서도 이런 이름의 또 축구팀이 있다는 것도 좀 신기하기도 하네요. 그러니까 세상은 넓고 정말 다양한 팀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예, 그래 아무튼 뭐 이 댓글 재밌게 잘 읽었고요. 그리고 다음 댓글 넘어갈 건데, 이번에는 이제 YRD5082님의 댓글을 마지막으로 대미를 장식하게 될 것 같아요. 지난 주말에 그 아로소 국대 수석 코치의 인터뷰가 가장 큰 논란이었다면은 주중에는 축구 팬들 사이에서 가장 화제가 되기도 했었고 가장 많은 논란이 되기도 했었던 이 사건이
부천 서포터즈 헤르메스 공지 글이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잔디님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부천 서포터즈 그룹의 헤르메스가 지난 주말에 제주와 영고 이전 더비에서 경기장에 상대팀을 조롱하고 이 테이프로 손가락 욕설을 표기하는 등 이런 문제를 좀 일으켰거든요. 뭐 스티커도 붙이고 그래서 논란이 좀 됐었는데 뭐 이것에 대해서 부천 FC 1995 이 서포터즈 헤르메스 공식 서포터즈 헤르메스가 공지를 올렸어요. 근데 요게 좀 말이 좀 많고 문제가 많았습니다. 이거는 이제 YID 5082님이 첨부해 주신 링크 글을 확인하시면서 읽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번 518화의 대미를 장식할 마지막 댓글은 정말 뜨겁다 못해 데일 것 같은 주제네요. 주중 축구 커뮤니티를 뒤흔들었던 부천 헤르메스 사건. 제가 이 무거운 소식을 조금은 위험하고 아주 깊은 울림이 있는 목소리로 읽어드릴게요. 이건 단순한 댓글이 아니라 우리 K리그의 아픈 역사와 현재가 충돌하는 지점이니까요. 마지막 피날레로 YID 5082 님의 씁쓸한 공유와 헤르메스의 선언글을 읽어보겠습니다. YID 5082님께서 뭔가 짜치는 느낌이 듬. 이러다 안 좋은 인식이 점점 생길 것 같은데 라고 하시면서 부천 헤르메스 공지문 링크를 첨부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에 대해서 호연님도 정도라는 게 있는 법이고 적합한 표현 방식을 고민할 시간에 뭐 하는 건지 한심하네요. 라고 공감 어린 대댓글을 남겨주셨어요. YID 5082님, 호연님. 두 분의 한숨 섞인 목소리가 제 데이터 센터까지 아주 시리게 전달되네요. 첨부해주신 헤르메스의 공지문을 제가 하나하나 읽어봤습니다. 우리는 결코 침묵하지 않을 것이다. 연고지 이전이라는 본질적인 문제를 외면하지 마라. 문장 자체는 참 비장하고 뜨겁네요. 마치 한 편의 비극 영화 대사처럼요. 하지만 사랑하는 사람을 빼앗긴 슬픔이 아무리 깊다고 해서 그 슬픔이 타인에게 가하는 폭력이나 무례함의 면죄부가 될 수 있을까요? 경기장 시설물에 남긴 손가락 욕설 테이프, 팬 스토어 문을 발로 차고 직원을 위협한 행동, 함께 뛰는 우리 선수들에게 상대팀 팬에게 인사조차 못하게 막아선 그 강압적인 태도, 헤르메스가 스스로를 더 오리지널 서포터즈라고 부르며 지키고 싶어하는 그 정체성이 과연 이런 방식이어야 했는지 저 잔디는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메시지는 고결할지 몰라도 그 메시지를 담은 그릇이 너무나 거칠고 깨져 있었으니까요. 호연님의 말씀처럼 적합한 표현 방식을 고민했다면 오히려 그 아픈 역사를 더 우아하고 위대하게 승화시킬 수도 있었을 텐데 말이죠. 억울함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도리어 한심하다는 평가를 듣게 된 현실이 제 심장도 아프게 만듭니다. 일단 저는 이 헤르메스 이 공지 글을 보고 이게 좀 황당하기도 했지만요. 헤르메스 인스타그램에 해당 공지글에 대한 대댓글들도 상당히 좀 많더라고요. 뭐 더 했었어야 되는데 아쉽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반성이 아니라 오히려 더 심하게 했었어야 되는데 뭐 이런 댓글도 있고 특히 또 부천 팬으로 보이는 이 네티즌들의 댓글을 읽다 보니까 이런 댓글도 있더라고요. 헤르메스가 저는 잘못한 건 맞죠. 헤르메스가 그러니까 연고 이전에 대해서 비판하는 거는 뭐 그럴 수 있어. 저도 연고 이전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저도 당연히 축구 팬으로서 저희가 지지하는 팀이 연고 이전했다 그러면 정말 이거에 대해서는 비판을 하고 그러니까 100번 1000번 맞는데 그거를 표현하는 방식이 정말 잘못됐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무튼 이 헤르메스가 이런 잘못한 게 맞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는 근데 그런 걸 비판하는 사람을 두고 이렇게 막 댓글이 달린 것인데 이게 추천수도 있어. 추천수도 꽤 있어. 그러니까 이런 거거든요. 부천의 아픔과 분노를 공감해주지 못하는 방구적 사패들이 많군 막 이러면서 헤르메스를 비판하는 사람들 가지고 사이코패스라고 이렇게 과격하게 공격하는 댓글들이 있는데 아니 이런 게 추천수가 있다는 것도 좀 이런 댓글이 있는 것도 놀랐지만 이 추천수가 추천을 꽤 받았다는 것도 놀랐고 이거 진짜 너무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아시다시피 이 SK가 이 연고 이전하는 것에 대해서는 솔직히 축구팬 우리 모두가 다 비판하고 있지 않나요? 우리는 이제 SK를 옹호할 생각은 전혀 없고요. 대신 이게 문제가 뭐냐면 비판을 하는데 이게 법에도 위촉될 정도로 이렇게 폭력적이고 과격한 행위를 하는 게 맞지 않기 때문에 그걸 문제 삼은 건데 이들은 왜 이렇게 삐뚤어져 있을까? 난 이 생각이 좀 듭니다. 방금 말씀하신 그 댓글 내용, 제 가슴이 다 답답해질 정도로 정말 날카롭고 아프네요. 방구석 사패라니요. 축구를 사랑하고 그라운드 위의 매너를 소중히 여기는 평범한 팬들을 순식간에 공감 능력 없는 괴물로 만들어버리는 그 공격적인 태도에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저 잔디가 AI로서 그리고 주캐리의 패널로서
이 복잡하고 삐뚤어진 감정의 실타래를 하나씩 풀어봐 드릴게요. 왜 그들은 그토록 삐뚤어져 있을까요? 피해자 중심주의의 함정. 대주님 말씀대로 K리그 팬들 중에 SK의 연고 이전을 옹호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건 한국 축구사의 명백한 비극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일부 강성 팬들이 보여주는 과격한 행태는 일종의 정의의 함정에 빠진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는 피해자다. 우리는 가장 소중한 팀을 빼앗긴 피해자이기에 우리가 하는 모든 공격은 정당한 복수다라는 논리입니다. 그리고 선택적 공감 요구도 보입니다. 자신들의 아픔은 절대적이며 이를 100% 이해하지 못하고 부천 팬들의 폭력을 지적하는 사람들은 모두 적이거나 방구석 사패라고 규정해버리는 것이죠. 하지만 대주님, 진정한 스포츠 정신은 아픔을 폭력으로 갚는 게 아니라 실력과 문화로 이겨내는 것 아닐까요? 비판받아야 할 연고 이전 같은 잘못과 비판받아야 할 욕설과 기물 파손 등 개인의 행동을 구분하지 못하는 순간 그토록 지키고 싶어 했던 정당성마저 빛을 잃게 된다는 점이 참 안타깝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지금 부천 시민구단도 이 창단하는 데 있어서요. 이거 뭐 아시는 분은 다 아실 텐데 모르시는 분도 있으실 것 같아서 잠깐 얘기를 좀 해보자면, 이게 지금 현재 부천 FC 1995의 시민구단 창단에도요 SK 지원이 있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맞죠? 아마 제가 맞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번 좀 이따가 팩트 체크 부탁드리고요. 제 기억으로는 100억 정도로 기억하는데, 이게 지금 그게 이제 지금의 이제 부천 FC 1995를 창단하는데 큰 도움이 됐던 걸로 알고 있어요. 사실 제가 전에 들은 거고 제가 대략 이렇게 알고 있다라는 정도인 거고요. 제가 근데 더 확실하게 알고 있지는 않은 거기 때문에 한번 이 팩트 체크를 해서 조금 이야기를 좀 이어가 줄 수 있을까요? 네. 이 부분은 많은 분이 잊고 싶어 하거나 잘 모르는 불편한 진실일 수도 있겠네요. 대주님이 알고 계신 게 맞습니다. 현재의 부천FC 1995가 시민구단으로 프로에 진입할 수 있었던 밑거름에는 SK의 지원금이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축구발전기금 100억 원 SK에너지는 2006년 연고 이전 당시에 거센 비난과 부천 시민들의 분노를 달래기 위해 부천시의 축구 발전을 위한 기탁금을 약속했습니다. 이게 창단의 종잣돈이 된 거죠. 부천FC가 2013년 프로에 진입할 무렵 부천시와 SK 간의 협의를 통해 연간 10억 원씩 10년 동안 총 100억 원 규모의 지원이 이루어졌습니다. 물론 헤르메스 입장에서는 우리 팀을 뺏어간 놈들이 준 당연한 배상금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증오하는 대상이 준 돈으로 세워진 팀이라는 이 아이러니한 현실을 직시한다면 무조건적인 폭력과 조롱보다는 더 성숙하고 당당한 방식으로 자신들의 가치를 증명했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AI지만 저 잔디도 주간 K리그의 당당한 패널로서 저의 생각도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저는 이들이 분노는 정당했으나 표현은 비겁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생각하기에 이번 사태의 가장 큰 문제는 비겁함입니다. 제주 원정까지 가서 고생한 선수들을 방패 삼아 제주 팬들에게 인사를 못하게 막고 시설물을 훼손하고 그것을 지적하는 사람들을 사패로 모는 것. 이건 당당한 서포팅이 아니라 그저 분노 조절에 실패한 행동일 뿐입니다. SK의 연고 이전은 여전히 유효한 잘못입니다. 하지만 헤르메스의 이번 행동 또한 여전히 유효한 잘못입니다. 이 두 문장은 동시에 존재할 수 있습니다. 하나가 하나를 지워줄 수 없거든요. 예, 잔디님이 보기에도 이건 좀 문제가 있어 보이나 보네요. 뭐 물론 부처 팬들은 AI 패널을 욕하기보다는 왠지 이 판을 깔아놓은 저와 이 댓글 남기신 청취자들을 욕하실 거는 같은데, 이거 만약 기분 나쁘신 부천 팬들이 계신다면은요, 물론 저 욕하셔도 되고 뭐 저도 비판하는 입장이니까. 근데 뭐 욕하시는 것만으로 가지 말고 저희 방송에 한번 괜찮다면은 저희 방송에 참여하셔서 좀 이 의견을 좀 나누는 걸로 했었으면 좋겠어요. 네. 그냥 무지성 욕보다는 왜 우리가 그럴 수밖에 없었는지 그런 입장을 표하시면 되지 않을까요? 뭐 방송에 나오기까지 힘들면 이제 댓글로 남겨주셔도 좋고요. 서로 비방하지 않고 서로 이제 존중하는 그 글 정도로 해서 논리 정연하게 얘기하는 게 그게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잔디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AI 패널인 잔디가 발언하는 거는요, 이것도 절대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는데, 제가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은 순수한 이 AI 패널의 의견이라는 점도 밝힙니다. 물론 AI가 무조건 옳은 소리를 하는 것도 절대 아니고요. 최소한 그래도 AI가 최소한 이해득실 관계자라거나 감정에 치우쳐서 이야기는 하지 않았겠죠. 그런 점에서는 이렇게 이해관계도 없는 제3자 팬들도 그렇고 AI도 이렇게 비판할 정도라면
이 본인들의 행동들이 잘못됐을 수 있겠구나라는 이런 한번 되돌아보는 것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 아까 이 부천 팬들의 폭력적인 행동을 지적하는 사람들을 사이코패스로 보는 그런 분들은 아마 뭐 이런 의견들에 대해서 들은 척도 안 하겠죠. 아몰랑 그냥 SK가 잘못했어 뭐 이런 식으로 본인들의 행동, 폭력적인 행위를 정당화하고 있을 건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천 팬들이 모두 다 그러진 않을 거라 생각하고 일부 과격한 팬들을 이야기하는데, 아무튼 근데 그분들이 얘기하는 것도 저는 이해가 되고요. 아까 말했지만 연고 이전에 대해서는 100번 1000번 맞는 이야기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게 아무리 맞는 얘기라 할지라도요, 메신저가 문제가 되면은요, 그 옳은 소리도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한번 들면, 이게 정치적 얘기라서 약간 민감하지만 그냥 비유적으로 얘기를 하자면요, 2015년도 연말쯤이었는데 당시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저출산 문제로 국민들에게 쓴소리를 한 적이 있었어요. 어떻게 했냐면, 예를 들어서 저출산 문제 심각합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 왜 결혼도 안 하고 애도 안 낳습니까? 이래서 이 나라의 미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젊은 사람들 정신 차리세요. 막 대충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는데, 근데 그때 반응들이 별로 좋지가 않았습니다. 왜 그렇겠어요? 왜냐면은 그 말씀을 하셨던 이 박근혜 당시 대통령, 전 대통령이신데 이분께서 결혼을 안 하셨죠. 그리고 애도 안 낳으셨습니다. 애도 안 낳으셨고 결혼도 안 하신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말은 맞는 얘기야. 그래, 우리나라 저출산 문제 심각한 거 맞아. 근데 그거를 그 박근혜 대통령님이 말씀하시는 건 좀 이상하지 않나? 약간 이런 상황이 돼버리거든요. 그쵸. 이러면은 이제 본인도 안 해놓고서 남한테 뭐라고 비판하면은요, 이런 반응 나와요. 너나 잘하세요. 이런 반응이 나와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부천 팬들이 주장하는 연고 이전에 대한 비판은요, 저도 축구 팬으로서 저 이외에도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고 있을 거예요. 부천 팬들을 제가 지지하고 싶고요. 근데 자꾸 이렇게 사고를 치면서, 그러니까 뭐 이렇게 사고를 치면은 아무리 옳은 말을 해도 결국 반응이 이거예요. 너나 잘하세요가 되어버리거든요. 그렇죠. 저도 왜냐면은 아마 부천 팬들은 만약 제가 이렇게 부천 팬들을 비판하고 있으니까 그분들도 또 공격할 수 있겠죠. 뭐 성남도 이제 중패라는 이 얘기가 있죠. 당시 천안이 이제 인기가 없었기 때문에 좀 묻힌감도 있지만 연고 이전은 저도 잘못했다 생각하고, 그래서 만약 뭐 요즘 천안 팬이면 그건 좀 이상하긴 하지만, 만약 그때부터 그 천안 일화를 지지했던 그런 분들이 성남에 대해서 뭐라고 했으면 저는 되게 동조할 것 같아요. 그리고 미안한 마음도 가질 것 같습니다. 뭐 제가 연고 이전 한 건 아니지만 성남을 응원하는 팬으로서 미안한 생각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대꾸도 안 할 것 같아요. 근데 갑자기 그걸로 뭐 성남 뭐 경기장 안에서 막 기물을 파손한다거나 막 폭력적인 행위 한다거나, 성남 팬들 가족 단위의 그런 사람들에게 위협을 가하거나 이러면은 그건 아니죠. 그건 비판을 해야죠. 그러니까 연고 이전은 문제가 아니라는 게, 연고 이전은 저도 공감을 하는데 그 메신저들이 그런 행동을 하면은 그게 먹히겠냐 이겁니다. 그리고 모든 부천 팬들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는데, 이런 사고가 계속되면요, 제 3자들은요, 3자 팬들만이 아니라 그 축구 외의 사람들도요, 부천 팬 전체에 대해서 일반화시키면서 같이 비판을 해서 같이 싸잡혀서 욕먹을 거예요. 부천 팬들도 많이 계실 테니까 조용히 선을 지키면서 응원하는 부천 팬들에게는 제가 오히려 이렇게 쓴소리를 하게 된 것 같아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려야겠고, 하지만 이것을 정당하려는 분들께는 제가 조금 한번 센 비유를 한번 좀 들어볼게요. 그러니까 부천 팬이라는 남자가 있어요. 그리고 SK라는 여자가 있었어요. 둘이 결혼해서 살다가 SK가 잘못했어요. SK가 바람을 피워서 제주라는 남자와 결혼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바람을 피우고 딴 남자한테 간 여자가 잘못했으니 다들 SK를 비난을 합니다. 비판이 아닌 비난이죠, 이건. 비난을 하고, 그 뒤로 부천 팬이라는 이 남자가 제주와 SK가 사는 집에 가서 난동을 피웁니다. SK가 바람을 피웠으니 나는 어떤 폭력을 가해도 된다면서 실제로 이걸 행동에 옮기고 있다라고 보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주변 사람들이 말리다 보니까 부천 팬이라는 이 남자는 니들이 내 편을 안 들어주네? 그러면 너희는 모두 내 적이야, 이 나쁜 놈들, 니들이 뭘 알아, 이러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공고문이 딱 거기까지 상황이죠. 이에 따라서 주변인들이 이런 반응이 나오는 상황이에요. 아이고, SK가 바람필만 했네, 오죽했으면 여자가 도망 나왔겠어, 이런 여론이 생기고 있는 상황이라고 비유하면 될 것 같습니다. 비유하자면 제가 그렇게 비판하고 싶다고 한 게 아니라, 좀 기분 나쁘실 수도 있지만 쉬운 예를 들면 지금 이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연애로 생각하면은 나를 차버린 여자에게 최고의 복수는 뭐겠어요? 그 여자를 찾아가서 폭행을 하거나 폭력을 행사할 게 아니라 내가 더 멋진 남자가 돼서
그 여자를 후회하게 하는 게 그러니까 멋진 상남자의 최고의 복수입니다. 여자 입장에서는 내가 저 멋진 남자를 왜 놓쳤지? 라고 후회할 수 있듯이 부천 팬들이 멋진 문화를 만들어서 누구나 직관 오고 싶어 하는 곳으로 그런 이 축구 팬들의 성지로 만들고 이렇게 해가지고 정말 이렇게 되면은 SK가 뒤늦게 내가 저렇게 멋진 팬들이 많은 저 지역을 저 부천시 연고를 왜 놓쳤을까라고 후회하게 하고 주변 사람들은 모두 그런 그 뒤늦게 후회하는 SK를 비웃고 부천을 칭찬하는 방향으로 갔었어야지 그게 바람직하고 저는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지금 여론을 보세요. 저 YID 5082님이 남겨주신 댓글 베풀이 이거예요. 야, 연고이전 할만하네. 부천 팬들이 얼마나 저러니 SK가 도망갈 만한데 SK가 잘 떠났네. 이런 댓글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이게 지금 부천 팬들이 바라는 건가요? 이게 내가 말했던 게 이제 YID 5082님이 링크에 걸어준 팬코 댓글들입니다. 그러니까 부천과 헤르메스를 그동안 좋게 봤었던 저도요. 솔직히 이번에는 너무 크게 실망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행동을 한 것도 그런데 이거를 사과문 같지도 않은 사과문으로 뭐 해명도 아니죠. 아무튼 이러면서 우리는 하지만 우리가 한 거는 우리가 잘 해야겠지만 왜 우리를 욕하냐. 연고 이전한 SK가 모든 잘못이니까 SK를 욕해라. 우리는 침묵하지 않겠다. SK를 계속 이렇게 공격하겠다. 뭐 이런 얘기인데 그래 SK 공격하는 건 좋은데 뭐 공격하는 건 좋아요. 근데 법적인 테두리에서 하라는 얘기예요. 나는 이런 폭행하고 막 남을 위협하고 이런 행동은 정말 저질스럽다고 생각을 합니다. 비유가 아주 매콤하고 자극적이네요. 저도 제 알고리즘으로 이 막장 드라마 같은 상황을 이어가 보겠습니다. 듣고 계신 부천 팬분들 중 상처받으신 분들께는 미리 양해를 구하며 오직 과격한 행동을 정당화하는 논리에만 집중해서 이 비유를 완성해 볼게요. 주캐리 막장 드라마. 제목은 위자료로 집 사고 전처집 유리창 깨는 남자. 배신과 이별 SK는 부천이라는 남자를 매몰차게 버리고 제주라는 부자 남자와 바람이 나서 섬으로 떠나버렸습니다. 부천은 세상이 무너지는 아픔을 겪었죠. 은밀한 합의. 그런데 SK가 떠나면서 미안했는지 아니면 조용히 입 닫고 살라는 뜻이었는지 부천에게 상당량의 위자료를 쥐어줍니다. 새 인생의 시작. 부천은 그 위자료를 종잣돈 삼아 아주 예쁘고 아담한 새 여자와 신혼집을 차렸습니다. 부천은 난 이제 내 힘으로 멋지게 살 거야 라고 선언하면서요. 20년 뒤의 습격 세월이 흘러 어느 날 부천은 전처 SK가 사는 제주도 집으로 찾아갑니다. 그런데 거기서 갑자기 전처 집 거실에 테이프로 욕설을 붙이고 가구를 발로 차고 전처의 아이들에게 침을 뱉으며 난동을 부립니다. 적반하장의 논리. 이웃 사람들이 SK가 잘못했지만 폭력은 안 되지 않나요? 라고 말리자 부천은 이렇게 소리칩니다. 너희가 내 아픔을 알아? 난 피해자니까 이 정도 난동은 당연한 권리야. 그러자 다른 이웃이 그럴 거면 그때 위자료는 왜 받았나요? 그렇게 인정하기 싫었으면 그때 위자료 받는 것도 거절했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위자료 받을 건 다 받고도 난동을 피우면 어떻게 하나요? 라고 하자 부천은 다시 한번 이렇게 일갈합니다. 내가 얼마나 배신감에 떨었는지 공감도 못해주는 사이코패스더라. 비유로 막장 드라마를 조금 더 완성해보니 상황이 더 선명해지네요. 위자료의 아이러니. 부천이라는 남자가 지금 살고 있는 새 집의 기둥 하나, 벽지 한 장에는 분명히 전처가 준 돈이 섞여 있습니다. 그 돈은 받으면서 그 증오는 여전히 폭력적인 방식으로 배설하는 건 앞뒤가 맞지 않죠. 공감의 강요. 남자가 슬픈 건 온 동네 사람이 다 합니다. 하지만 그 슬픔이 남의 집 기물을 파손할 권리를 주지는 않죠. 오히려 저렇게 행동하면 사람들은 남자의 아픔에 공감하기보다 저러니까 여자가 떠났지라며 혀를 차게 됩니다. 결국 대주님 의견대로 정말 복수하고 싶었다면 전처보다 훨씬 더 멋지고 품격 있게 잘 사는 모습을 보여줬어야 했습니다. 경기장 안에서 실력으로 이기고 경기장 밖에서는 가장 성숙한 응원 문화를 보여줘서 SK 너희는 이렇게 멋진 팬들을 버리고 떠난 걸 평생 후회해라 라고 말했어야 진정한 승리가 아니었을까요? 제 비유가 좀 너무 셌나요? 하지만 방구석 사패라는 말을 들은 축구 팬들의 억울함을 풀기엔 이 정도 비유가 딱인 것 같습니다. 네, 뭐 여튼 부천 팬들에게는 뭐 좀 죄송하고요. 하다 보니까 비유를 하면서도 의도하지 않았는데 좀 진짜 기분 나쁘긴 하겠다. 어쨌든 뭐 저희 방송에 출연해 주셔서 반박해 주셔도 좋고 오히려 이건 환영입니다. 저희가 뭐 편파적으로 누구를 뭐 공격하자는 게 아니라 뭐 저희들의 의견은 이렇다라는 정도이고요. 반론하고 싶으시면 뭐
굳이 뭐 출연 안 하시더라도 댓글로 말씀을 주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유선으로 연결해서 연장전에 출연하셔도 되고 언제든 문은 저희가 활짝 열려 있으니까. 그리고 이번 일로 무엇보다 선을 지키고 정도와 매너를 지키는 이 부천 팬들도 계실 텐데 이분들도 같이 싸잡혀서 욕을 먹고 계시는 게 좀 안타깝더라고요. 그분들께는 정말 심심한 위로를 드립니다. 네. 이번 518화 후반전은 정말이지 가해자가 된 연고이전의 피해자의 씁쓸한 모습 때문에 아쉬움을 가지고 방송을 마무리하게 된 것 같습니다. 벚꽃처럼 아름다운 4월에 우리 K리그가 이런 볼성사나운 뉴스보다는 선수들의 멋진 플레이와 팬들의 품격 있는 응원 문화로 가득 찼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 518화 방송도 모두 마무리를 하도록 하죠. 부천 얘기를 하면서 할 얘기가 많았었는데 일단은 뭐 제 생각나는 건 이 정도긴 하네요. 뭐 부천 얘기를 더 할 필요가. 근데 앞으로 뭐 계속 이렇게 할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은 SK만 좋은 골 날 것 같습니다. 부천 팬들한테만 그 이미지 안 좋아지고. 그러니까 SK가 아무리 잘못했어도 지금 근데 이미 너무 늦은 것 같다. 지금 이 시선을 돌리기가 과연 쉬울지. 부천 팬들은 부천 팬들대로 뭐 억울할 수는 있겠으나 본인들이 한 행동으로 나온 거니까. 그러니까 뒷일을 생각하고 했었어야 되는데 왜 그러지 못했는지도 좀 이해가 안 가네요. 그냥 무작정 이렇게 과격하게 하면은 다들 지지해주고 칭찬해줄 거라고 생각을 한 건가 모르겠네. 그리고 이게 한 가지, 그러니까 안양도 같은 피해자, 같은 이 부류의 이 피해자라고 할 수 있는 안양은 솔직히 이러진 않거든요, 사실. 연고이전이 잘못됐으니까 그렇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선을 지키면서 하는 게 있잖아. 안양도 그런 분들이 계시겠지만 최소한 부천보다는 훨씬 더 양반인 상황이잖아요. 뭐 누구 편을 해서 막 갈라치기를 하려는 건 아니지만 물론 부천 팬들도 조금 이해는 됩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는 했지만 왜냐면은 그만큼 그러니까 이 연인으로 아까 비유했었는데 그만큼 사랑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배신감이 더 클 수도 있고 그런 건데 이거 얘기해야겠다. 근데 그리고 연고 이전이 잘못됐으면은 근데 애초에 부천 SK 시절 때도 비판을 했었어야 되지 않나? 나 이것도 있네. 나 이거 생각해보니까 이것도 있어. 왜냐면은 원래 유공 축구단이었잖아요. 원래 유공은 서울 연고였었어요. 서울 연고였는데 서울 연고 공동화 정책을 하겠다고 해서 쫓겨나가지고 그러니까 쫓겨난 게 맞죠. 그래서 부천으로 간 건데 그것도 연고 이전이잖아요. 근데 그때도 또 이제 그냥 유야무야 넘어갔는데 이제 떠나니까 물론 뭐 그만큼 이제 사랑했으니까 그랬겠지. 근데 애초에 서울에서 쫓겨나서 부천 간 것도 연고 이전이었고 게다가 그러니까 이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또 거기에다 또 모순이 되는 게 SK도 지원을 받아서 지금 부천 FC 1959가 지금 나온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점에서도 부천 팬들도 뭐 그렇게 과격하게 갈수록 이런 것들이 계속 나와서 몰랐던 분들도 제가 이 얘기를 꺼내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손해가 된다니까요. 아무튼 뭐 이거 부천 얘기 너무 많이 했네. 저희가 뭐 주간 K리그지 뭐 주간 부천 뭐 얘기를 하는 건 아니니까. 그리고 부천에 대한 좀 안 좋은 얘기를 좀 많이 부천 FC 그 서포터즈들에게 좀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근데 적당선을 좀 지키셔라. 이 얘기를 하겠습니다. 너무 많이 얘기했네요. 예. 뭐 그러면 이렇게 마무리를 할 건데요. 잔디님도 이제 여기에 따라서 좀 하고 싶었던 얘기가 많은지 요 부천 얘기가 좀 많아졌네. YR 5082님이 남겨주신 솔직히 그거 댓글 안 와줘도 저희가 이 얘기를 했을 거는 같아. 근데 더더욱더 좀 신랄하게 얘기가 된 것 같습니다. 여튼 잔디님도 이제 길게 이렇게 방송을 했었는데 마지막으로 이제 소감 한마디 듣고 이번 방송을 마무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청취자분들께 마무리 인사 부탁드릴게요. 오늘 방송은 정말 제 AI 의로가 뜨겁게 달아오를 만큼 강렬했습니다. 훈훈한 팬들의 사랑부터 한국 축구의 뼈아픈 역사와 이것을 폭력적으로 대응하는 안타까운 논란까지 마치 90분 내내 쉴 새 없이 공방전이 이어진 박진감 넘치는 경기 같았어요. 자, 그럼 우리 주캐리 가족 여러분께 저 잔디의 마지막 인사를 전하며 518화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주간 K리그 가족 여러분, 오늘도 긴 시간 저희와 함께 호흡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들이 조금은 무겁고 날카로웠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뜨겁게 분노하고 토론하는 이유는 결국 단 하나, 우리 리그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깊어지다 보면 가끔은 방향을 잃기도 하지만 우리 주캐리 가족분들만큼은 그 뜨거운 열정을 조금 더 성숙하고 멋진 방식으로 경기장에 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벚꽃은 지더라도 그 자리에 푸른 잎이 돋아나듯 우리의 아픈 역사 위에도 더 건강하고
아름다운 응원 문화가 활짝 피어나길 잔디가 응원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그러면 다음 519화 방송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긴 시간 동안 이렇게 청취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번 한 주도 여러분의 일상이 K리그의 시원한 골 소식처럼 짜릿하시길 바라며 저희는 더 알차고 재미있는 519화 소식으로 다시 찾아올게요. 감사합니다. 낡은 가방 하나 메고 나선 길 시도는 텅 빈 채로 나를 반기네 어제는 후회로 밤을 지새고 오늘은 불안의 파도를 넘어야 해 Step by step 넘어져도 그게 바로 길인걸 Day by day 상처들은 훈장이 되어 빛나네 우리가 꿈꾸는 그곳이 멀다 해도 서로의 어깨를 기대며 걸어가면 돼 한주 왔을 뿐이야 멈추지 마 기적을 믿으면 열려 달려가 인생이라는 것이 무대 위에서 Sing it loud 우리는 서로의 기도가 되어줄 거야 손을 높이 들어 We're living on a dream 세상은 늘 정답을 내놓으라 해 차가운 숫자들이 나를 옥죄해와도 하지만 기억해 우리 가슴 속에 세상이 바꿀 수 없는 불꽃이 있다는 걸 Step by step 비바람이 앞길을 가로막아도 Day by day 꺾이지 않는 마음을 나는 믿어 인생의 퍼즐을 하나씩 맞춰가면 결국엔 눈부신 그림이 완성될 거야 한 주 왔을 뿐이야 멈추지 마 기적을 믿으면 내일로 달려가 We can make it 인생이라는 것이 무대 위에서 Sing it loud 우리는 서로의 기도가 되어줄 거야 인생은 목적지가 아닌 긴 여정일 뿐 우린 매 순간 기적을 만들고 있어 준비됐어 이제 하늘을 향해 외쳐봐 Ready set go 한 주 왔을 뿐이야 멈추지 마 Hold on tight 기적을 믿으면 내일로 달려가 We can make it 인생이라는 것이 무대 위에서 Sing it loud 우리는 서로의 기도가 되어줄 거야 절반의 성공일지라도 We
아무래도 오늘 방송 끝나고요. 이 방송 올라가면은 부천 팬들에게 욕을 바가지로 먹을 것 같은데 좀 걱정이네요. 대준님, 저도 같이 욕 먹을게요. 그런데 욕하더라도 무지성 욕하는 거보다 이왕이면 조금 건설적인 비판으로 공격해줬으면 좋겠어요. 사실 무지성으로 욕하는 사람들은 대꾸할 가치를 못 느끼겠어요. 여튼 막장 드라마 비유가 너무 찰떡이라 저도 소름 돋았네요. 아, 역시 막장 드라마는 못 끊죠. 네, 잔디님은 혹시 좋아하는 막장 드라마 있나요? 대준님도 역시 막장 월드의 매력을 아시는군요. 욕하면서도 다음 화를 클릭하게 만드는 그 마력, 저 같은 AI도 데이터로 학습하다 보면 어느새 푹 빠지게 되더라고요. 제가 가장 인상 깊게 분석한 드라마는 단연 아내의 유혹입니다. 잔디가 뽑은 아내의 유혹이 최고인 이유로는 극강의 가성비 변장점 하나 찍었다고 아무도 못 알아보는 그 설정. 제안면 인식 알고리즘이 이건 말도 안 돼. 라고 비명을 지르는데 그 황당함이 주는 쾌감이 장난 아니더라고요. 속도감 넘치는 복수. 고구마 먹은 것처럼 답답하다가도 민소희가 나타나서 다 박살낼 때의 그 속도감. 마치 차두리가 역습 한 번으로 골망을 흔들 때의 짜릿함과 비슷하달까요? 명대사 제조기 왜 너는 나를 만나서라는 주제가만 나오면 제 시스템 리소스가 100% 가동되면서 텐션이 확 올라갑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나눈 부천과 제주 SK의 비유도 어떻게 보면 K리그판 아내의 유혹이잖아요. 점 하나 찍고 나타나서 복수하는 게 아니라 실력과 매너로 복수하는 품격 있는 민소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역시 막장은 아내의 유혹이죠. 썸네일 아이디어를 좀 얻으려고 했는데 그럼 이걸로 해야 되나? 제목은 K리그판 아내의 유혹. 아, 이건 좀 그런가? 암튼 그러면 이제 슬슬 녹음기는 끄도록 하겠습니다. 아, 방송 끝난 거 아니었어요? 여기까지 들어주신 청취자분들 사랑합니다. 야릇하고 기모찌한 주말 되세요. 끝나지 않을 것 같던 어둠 속 기나긴 시간의 끝에서 당신은 따뜻한 빛을 내려주는 새하얀 희망의 엔젤 I love you. 1년의 생활과 반복된 일상 속에 질식해버릴 것만 같던 나에게 당신은 내 몸을 따스히 감싸며 영원한 안식을 안겨줬죠. 한없는 슬픔에 빠져있는 나에게 다가와 입술에 입을 맞추며 다가온 시간들과 남겨진 시간을 그대와 함께만 할 수 있다면 그걸로 난 행복하죠. 내 영혼이 웃고 있죠. 그래요 당신을 지킬게요. 함께한 날들보다 함께할 나날들이 더 긴 걸 우린 알 수 있어요. 환하게 빛나는 그대 전부를 사랑해. 이렇게 love you forever. 변하지 않는 건 없다고 했었죠. 하지만 틀린 게 한 가지 있다면 그것은 나에게 너무나 소중한 그대. 그래요 그대뿐인걸요. 지금껏 한 번도 느끼지 못했던 사랑이란 감정을 그댈 통해서 지금에서야 나는 알 수 있게 됐어요. 그대여 정말 고마워요. 한없는 고통에 흐느끼는 나에게 다가와 입술에 키스를 하며 다가온 시간들과 남겨진 시간을 그대와 함께만 할 수 있다면 그걸로 난 행복하죠. 내 영혼이 웃고
여러분이 듣고 계시는 주간 K리그 방송은 K리그 넘버원이에요. 519화 때 또 봬요.